KHL에서는 아토모빌리스트가 파죽의 18연승을 내달렸습니다. NHL에서는 이번 주에도 부상 선수들의 소식이 이어졌네요. NHL 2018-2019 토론토 메이플립스가 5연승을 이어가면서 기세를 올렸습니다. NHL 핫앤낫, 오늘은 어떤 팀과 어떤 선수들이 등장할까요?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2018-2019 안양 한라가 일본 재즈 크레인즈의 2연승을 거두고 리그 선두 자리를 지켰습니다. 반면 하이원은 오지 이글스에 2경기 연속 연장에서 패하면서 최하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드넷 168회 시작합니다. 비하인드넷 168회 문을 열었습니다. 10월 16일 화요일 오후에 녹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범입니다. 박김찬 PD, 이현섭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0월 16일 화요일인데요. 10월 14일 지난 일요일까지 최근 한 9일간 제가 살펴보니까 9일 동안 한 8경기의 그 아시아리그 현장 취재 중계가 있었는데 8경기 중에 5경기가 연장해 가면서 박김찬 PD님이 매우 고된 일정을 보내고 오늘 돌아온 것 같습니다. 몸 상태 괜찮으신가요? 예. 뭐 연장 갔다고 해서 더 피곤하고 덜 피곤하고 이런 거 없고요. 네. 예, 뭐 어차피 경기는 다 똑같으니까. 또 상대적으로 안양한라 경기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굉장히 속전속결로 훅훅 지나가서 실제로 보니까 2시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페널티도 별로 없고 금방 끝나더라고요. 금방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연장이 있어서 길게 가는 경우도 있는데 또 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방금방 끝나는 경기들도 있어서 뭐 그 차이는 뭐 그래봤자 30-40분 안 차이니까요. 네. 중계 끝났더니 또 오늘 비하인드넷 녹음 있고 오늘 저녁에 또 주간 아시아리그 리뷰 제작이 있다 그러고요. 어제는 이제 오늘 주간 리뷰 준비하느라고 좀 저기 했고 또 이제 주말 이거 하고 내일부터는 또 주말 중계 준비해야죠. 그러네요. 잠시 좀 숨 돌릴 틈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매우 좀 빡빡한 일정이 돌아가고 있고요. 오늘도 두 분과 함께 많은 하키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댓글을 먼저 보겠죠? 네, 팟빵 댓글 SY더맨님 댓글 주셨습니다. 슛아웃으로 승부가 결정나면 승리한 팀이 한 골 더 넣고 이긴 걸로 처리하는데 연장전 2대2로 끝나면 슛아웃 이후 최종 스코어 3대2가 되죠. 그러면 어떤 선수가 마지막 골로 넣은 걸로 하는 건가요? IIHF, NHL, KHL 그 외 주요 유럽 리그별로 다를 것 같은데 어떤지요? 구글 검색해봤는데 원하는 정보 찾기가 어려우셨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IIHF 룰을 따르는 그러니까 유럽 리그나 뭐 국내 리그도 똑같고 이제 IIHF 룰을 따르는 파가 있고 그리고 NHL은 독자적인 룰로 가기 때문에 좀 다른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 IIHF는 이제 이게 마지막 골을 넣은 그러니까 그 기록지에 마지막에 이제 적혀 있잖아요. 누가 골을 넣었다. 그 선수한테 슛도 하나 더 주고 골까지 하나 줍니다. 개인 득점 기록을 얹어줘요. 기록까지도 얹어주고 이제 인정이 되고 이제 골도 마찬가지로 슛 하나가 더 추가되고 그러니까 이 진골리 같은 경우는 이제 슛 하나 더 못 막은 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만 더 이제 추가돼서 기록이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IIHF는 기록이 인정이 된다. 그러니까 개인 기록에도 남는다. 슛아웃에서 한 3명의 선수가 골을 넣었으면 어쨌든 슛아웃 상에서 결승골을 넣은 선수 그렇죠. 그것만 인정이 된다. 거죠? 그것만 인정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그 전에 누가 골을 넣었고 그 부분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이제 기록제 마지막으로 인정이 된 선수만 인정이 되고요. NHL 같은 경우는 아예 인정 안 합니다. 그냥 슛아웃에서는 그냥 심지어 팀 득점에도 인정이 안 돼요. 그 정도로 이제 그냥 슛아웃은 좀 없는 자식 취급하는 느낌. 그냥 승패만 이제 가리기 위해서 슛아웃을 진행을 할 뿐. 뭐 여기에 그렇게 개인 기록이라든지 예를 들면 골리에 한테 세이브를 하나 뭐 이제 슛 하나 더 못 막은 게 되는 거잖아요. 뭐 그거를 기록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슛아웃 결승골 득점자에게 추가 뭐 골 하나 더 주거나 슛을 하나 더 준다든지 이런 걸 안 하고 그냥 뭐 없었던 기록 그냥 승부를 내기 위한 그거고 IIHF는 개인 기록에도 반영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시아리그는 조금 또 다른 것 같은데요? 아시아리그는 보니까 개인 득점으로 올라가지는 않고요. 그냥 NHL처럼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기록지에만 누가 위닝골을 넣었다 표기를 하고 그 위닝골이 이제 개인 득점으로 그 계산되진 않고요. 그다음에 슈팅도 뭐 골리가 뭐 20개 정규 시간 연장까지 해서 20개를 막았다. 근데 게임 위닝골에서 하나 더 했는데 거기서 먹었다 하더라도 그 하나 게임 위닝샷에서의 그 한 번의 슛, 한 번의 골은 실점과 그 슈팅 허용으로는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개인 기록에는 반영이 되지 않고 반영이 되지 않고 팀 득점에만 기록이 되면서 승패를 가리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승부샷은 그냥 앞서 말씀드린 NHA처럼 그냥 없는 거. 다 달라요. 되게 복잡하네요. 아마도 스와이더맨님이 글쎄요, 아시아리그 슛아웃을 보고 말씀을 주신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다 다르고 하니까 또 헷갈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원하는 정보를 찾기 어려우셨을 수밖에 없네요. 다 그러니까 달라서. 문제는 아시아리그도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규정집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있어요. 근데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홈페이지에도 있었는데 그거를 지금 뭐 홈페이지 리뉴얼 한다고 뭐 막아놨다고 막 그래서 공개를 안 해놓으니까 그게 좀 문제가 있죠. 정보 공개가 안 되니까. 그렇군요. 스와이더맨님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토론토의 화끈한 닭공하키 보는 재미가 쏠쏠한 시즌 초반입니다. 현재까지 유일하게 패했던 오타와전도 재밌게 봤습니다. 타바레즈가 팀에 잘 녹아드는 모습이네요. 부상만 조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토론토가 요즘 좋죠? 오늘도 이겼던데요. 잠시 후에 하덴낫에 출연할 예정입니다. 토론토 메이플립스. 계속 이어집니다. 안양 한라는 연패 끊고 다시 살아나는군요. 크레인즈와 2연전 정말 어려운 승부였네요. 특히 크레인즈의 3골리 드류 맥킨타이어의 연이은 선방으로 골이 나와야 하는 상황에서 골이 안 터지니 흐름이 많이 꼬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팀으로서 극복하는 모습을 보니 한라는 한라구나 싶네요. 드디어 힘찬 PD님 뵙고 인사드렸네요. 종종 뵐 수 있길 바랍니다. 늘 고퀄의 영상 너무도 감사합니다. 167에 5,000캐시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마주치셨나봐요? 네. 쉬는 시간에 잠깐 인사를 나눴고요. 그 일요일 경기 2차전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 어깨를 툭툭 치면서 인사를 주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 막 캔 맥주도 갖다 주시고 음료수도 갖다 주시고 해서 중계 테이블에 뭔가 많이 잔뜩 쌓여 있었고요. 스와이더맨님도 만나 뵀었고 하키타운님도 인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안양한라 유니폼까지 모자에 이렇게 해서 풀 세팅을 하고 오셔가지고 또 반갑게 맞아주시고 인사 주셔서 감사할 따름이었죠. 조금 정신없는 가운데 제가 좀 제대로 인사드리고 많이 말씀도 나누고 해야 되는데 중계 한번 시작하면은 제가 쉴 틈이 없다 보니까 쉬는 시간에도 쉬는 시간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좀 길게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다음에 시간 나면 티타임 한번 갖는 걸로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네, 또 현장에서 직접 뵙고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더 반갑고 좋네요. 댓글 후원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이버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MAC 맥님 오셨습니다. 오랜만에 댓글을 또 주셨어요. 댓글이 좀 긴데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스하키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국내 하나뿐인 아이스하키 방송마저 없어지면 안 되겠다는 마음에 오랜만에 복귀합니다. 한 5개월 전에 댓글 주시고 오랜만에 댓글 주셨어요. 개막이 제일 빨라서 제일 먼저 관심 갖고 지켜보던 KHL 얘기부터 하자면 11위 추락이 충격적일 정도네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 외국인 선수에 대한 투자를 너무 안 하네요. 보강도 없을 거면서 2년 전 잭 보이축은 왜 내보낸 건지 NHL 얘기도 주셨는데 렁크피스트의 부활이 너무나 반갑다고 하셨어요. 메가스의 엄청난 추락을 또 예상해 주셨네요. 팟캐스트인 만큼 앞으로는 관대하게 들으렵니다. 수고하십시오. 한 5달 전에 예상이 좀 빗나간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움과 답답함을 토로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관대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요. 계속해서 댓글이 이어지는데요. 벤 스트리트가 NHL 데뷔골을 넣은 것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소리를 지르셨다고. 예전에 이 선수의 그 활약하는 모습 어렸을 때부터 쭉 봐오셨던 것 같은데 이번에 NHL 데뷔골 터진 것에 대해서 또 감회가 남다르셨던 것 같습니다. 가장 아픈 손가락이 벤 스트리트였는데 애너하임에서 데뷔골을 넣었다고. 참 신기하면서 감동적이다. 다른 팀에서 성공을 일구하는 모습 잘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벤 스트리트 그동안 마이너 하키를 전전하며 빅리그에서 좀처럼 기회를 잡지 못했었는데 정말 감개무량한 하루였습니다. 기자님께서 한번 소개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하셨어요. 벤 스트리트라는 선수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아니요,
다 적어 주셔가지고 네. 딱히 제가 뭐 첨언할 건 없는데 어제 경기에서도 골을 또 넣었다고 들었어요. 그런 부분에 뭐 잘 자리 잡으면 좋겠죠. 예. 뭐. 네. 벤 스트리트 선수의 활약을 계속해서 또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네요. 맥님 댓글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CHEF님 댓글 있습니다. 진짜 대명 용병들 너무하네요. 스위프트, 테스트위드, 프롤로프, 부진 3인방, 먹튀 3인방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멀리 스즈키 조합도 안 통하고 멀리야 스케이트가 느린 건 전 시즌과 비슷하고 나이도 나인 만큼 근데 스위프트, 프롤로프 너무할 정도로 기량이 떨어지고 스케이팅도 기어다닌다는 느낌이 나는 건 저뿐이 아니겠죠? 너무 기대 이하의 시즌 초반입니다. 시즌 시작 전에 몸 관리를 얼마나 안 한 건지 차라리 엔트리에서 제외시키는 초강수를 두는 것도 지금보다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이번에 영입한 선수들이 몇 명 빼고는 기대 이하인 게 너무나 아쉽습니다. 라는 댓글입니다. 대명 킬러 웨일즈 경기를 보시고 답답하신 모양입니다. 지난 회 저희도 이 선수들 부진하다, 답답하다 이런 얘기를 나눴었는데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군요. 주말에 안양할라와의 경기가 있는데 이 답답함이 좀 풀릴지 아니면 더 가중될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레드불님 댓글 있습니다.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인사 주셨네요. 저는 오일러스 팬인데 요새 오일러스 경기를 보면 작년 판박이네요. 팀 구성원은 나쁘지 않은데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감독 전술이 다 읽힌 걸까요? 오프 시즌에 뭘 했길래 작년 경기력 답습일까요? 이현섭 기자님께서 30경기는 봐야 한다고 하셨지만 3경기 보니 뻔할 뻔짭니다. 대체 오일러스 문제는 뭘까요? 이현섭 기자님 매 눈으로 보셨을 때 어떠신지요? 라는 댓글입니다. 오일러스 경기를 봤을 때 딱 눈에 띄는 거는 펑무빙을 해줄 만한 디펜스맨이 부족해서 어쨌든 근데 팀 전술 자체가 공격수한테 빠르게 퍽을 이제 측면에 있는 공격수한테 빠르게 이제 퍽을 연결을 해서 이제 지역을 돌파하는 전술을 많이 쓰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완전히 한번 딱 읽혀버리면은 다른 게임 플랜으로 풀어나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뭐 맥데이비드 같이 정말 빠르고 뛰어난 선수한테 팍 한번 연결했을 때 득점 찬스가 확 나가나 이런 부분에서는 뭐 골이 나고 이런 거는 좋아요. 네. 그런 부분은 좋은데 이런 첫 플레이이 딱 막혔을 때 2라인, 3라인 이런 부분에서는 예를 들면 뭐 풀류에르비 선수가 많이 이제 퍽을 몰고 들어가면서 지역 진입을 하고 뭐 2라인은 뭐 이런 뭐 루치치 이런 선수들이 막 들어가서 이제 지역 진입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진입하면서 끊기거나 아니면은 이제 보드를 타고 들어오니까 수비 입장에서는 기다리다가 그냥 막아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대응책이 나왔을 때 그 이후 플랜이 저는 이제 전개가 되지 않는다는 부분. 근데 이제 이 이후 플랜으로 다른 이제 게임을 틀어나가려면은 펑무빙이 좀 되는 수비수, 그러니까 수비수가 좀 지역 진입을 한 번에 뚫어줄 수 있는 이런 타입의 선수가 있으면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수월하게 풀리는데 사실 이제 나쁘진 않아요. 결코 이제 에드먼턴 수비진이 조금 이제 가능성도 있고 괜찮은 수준으로 올라오곤 있는데 아직까지 NHL 지금 레벨에서 이제 공격을 전개를 풀어줄 만한 자원이 없다. 이 부분이 좀 크게 약점으로 자리 잡고 있고 그걸 또 좀 해줄 수 있을 만한 선수가 안드레이 세케라 선수인데 이 선수가 아킬레스 부상으로 인해서 장기 부상 이제 아웃. 이 시즌 전부터 확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년이랑 지금 상황이 완전 똑같은 거죠. 그런데 전혀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오일러스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옵션이 다양하지 못한 것 같네요. 3경기 보고 나서 벌써 이렇게 단정 지으시면 좀 너무 성급하지 않은가 또 이런 생각도 있는데 레드불님 조금 더 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어요. 네. 오일러스 계속 보겠습니다. 전영모님 댓글 있습니다. 10월 14일 안양 경기 직관했습니다. 1라인에 이총현 선수를 기용했는데 루키를 1라인에 배치하는 경우는 처음 같은데 한라의 세대교체 신호탄일까요? 하셨습니다. 안양한라 이총현 선수가 안양한라 입단 발표하고 3일 만에 바로 14일 일요일 경기 데뷔전을 치렀는데 라인업 딱 보고 저도 좀 놀랐어요. 1라인 김기성, 김상욱 선수와 함께 딱 배치가 됐죠. 처음은 아니고요. 네. 예, 예전에 뭐 김기성, 박우상, 뭐 조민호 선수 등등등 예 데뷔하면서 1라인에 들어간 적 데뷔하면서 예 많이 있고요. 예. 세대 교체 신호탄이라고 보십니까? 뭐 사실 해야만 하죠. 해야만 하는 상황이고요. 아직 늦은 감도 있고요. 예. 네. 뭐 좀 늦었죠, 사실 솔직하게 네. 말하면. 송영철 선수, 뭐 이총현 선수, 뭐 등등 젊은 선수들 자리 잡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뭐 신상훈 선수나 안진 선수도 제대해서 안정현 선수까지 돌아오게 되니까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세대 교체가 진행되는 과정이고 뭐 중계 때도 오설기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었지만 예, 성적을 내면서 또 이렇게 세대 교체를 하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닌데 예, 그런 진행 과정이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도 좀 흥미로운 점들이 많이 있죠. 이종현 선수 데뷔 전 어땠는지는 잠시 후에 아시아리그 코너에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댓글 감사하고요. LA 랄라님 댓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짧게 또 감상평을 남겨주셨네요. 잘 듣고 계시다. 이게 또 가장 또 저희로서는 반갑고 감사한 일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팟빵에 방금 전에 댓글이 하나 달렸는데요. 램쿨라스님 댓글 지금 확인했습니다. 이번 회차도 잘 들었습니다. NHL 하덴낫 들으니 반갑네요. 본격 시즌이 시작되나 봅니다. 엘리아스 피터슨. 본인이 피터슨으로 불리기를 원한다는 기사를 얼핏 본 것 같네요 하시면서 피터슨 계속 기대심을 갖게 잘하네요. 지난 플로리다전에서도 골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경기 후반 강한 바디체크를 당하고 휘청이는 모습을 보니 아직 NHL의 거친 몸싸움은 좀 적응이 필요한 것 같네요. 아시아리그도 본격 순위 경쟁 들어가는 것 같아 재밌네요. 항상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하시면서 167에 5,000 캐시를 또 후원해 주셨습니다. 자, 댓글 후원 일단 감사드리고요. NHL의 거친 몸싸움에 적응이 좀 필요한 것 같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매티슨 선수한테 거의 뭐 바디슬램을 당하듯이 이제 내쳐진 다음에 이 선수가 뇌진탕 증세로 인해서 조금 이탈이 확정이 된 것 같아요. 아주 크게 오랫동안 이탈하진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페테르선 선수가 상당히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벌써 좀 작년 SHL에서의 나의 모습이 이제 이제 NHL에서 통한다 이런 거 이제 보여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없으면 또 밴쿠버도 조금은 이제 공격에서 타격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무탈하게 빠르게 좀 복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적응해 나갈지를 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또 링크가 좁아지기 때문에 이제 좀 더 바디 체크 이런 부분에서 약간 이제 국제 사이즈 룰보다는 좀 피하거나 이런 부분이 좀 힘든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이제 이런 부분은 뭐 워낙 이제 또 이 선수가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금방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이 주신 댓글 모두 살펴봤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벤트 소개, 사연 배틀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연 올 때까지 계속 소개할 계획입니다. 아이스하키에 관한 어떠한 이야기도 좋습니다. 여러분 의견, 아이디어, 여러 가지 사연들, 아이스하키 관련 사연들 보내주시면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힘찬 골뱅이 온더스포츠.co.kr 이메일로 보내주시고요. 모든 분들하고 같이 하키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네요.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비하인드넷 168회고요. 잠시 후에 이현숙 기자와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현숙 기자님이 해외 하키 뉴스 몇 가지 그리고 NHL 하덴낫을 준비해 오셨는데요. 먼저 KHL 소식이 오늘도 1번이네요. 예, 뭐 연승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오늘도 조금씩 맛보기 느낌으로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지난 회 앞토모빌리스트가 개막 후에 16연승을 달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주셨었는데 연승이 계속 이어졌다고요? 예, 지금 뭐 18연승을 찍게 됐네요. 18전 전승. 예, 뭐 정말 뭐 대단한 초반을 보내고 있고 정규 시간 16승에 연장승 2승 해서 18승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뭐 전반적으로 KHL 순위 판도에는 지난주와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근데 이제 동부 지구에 소속이 돼 있는 앞토모빌리스트랑 경쟁자 포지션에 있는 게 아방가르드 옴스크입니다. 뭐 예. 몇 번 다뤄드렸는데 그런데 아방가르드 옴스크가 체스카, 살라바트 그리고 좀 약체라고 평가되는 슬로반한테 좀 3연패를 당하면서 그래도 슬로반한테는 연장패이기 때문에 승점 추가가 있긴 있었어요. 승점 추가가 있긴 있어서 좀 적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앞토모빌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11위랑 살라바트를 연파하면서 18연승 달성에 성공을 해버렸습니다. 이 결과로 인해서 조금 이제 한 발 더 앞토모빌리스트가 앞서 나가게 됐어요. 18연승. 이 연승이 어디까지 갈 거냐 주목될 수밖에 없는데 지난해 스카가 했던 게 20연승이었죠? 예. 그게 이제 KHL 최다 연승 기록이었고요. 네. 이제 여기에 2승만 남겨두게 됐습니다.
잘하면 신기록 달성까지도 노려볼만 할 수 있을까요? 예,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 다음 일정이 바리스랑 세베스티알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팀들이 아주 이제 아토밀스랑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 이제 전력에서 우위에 설 만한 팀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전력 수준의 플레이만 해준다면은 충분히 20연승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조심스러운 예상입니다. 예. 근데 의외로 또 바리스한테 잡힐 수도 있긴 있는데 이 부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나 이제 바리스랑 세베스티알한테 연승을 해서 20연승을 찍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좀 서부 강호라고 할 수 있는 로코모티브를 상대하게 됩니다. 이게 좀 아주 재미있어질 것 같네요. 만약에 20연승까지 가면 21연승 신기록 달성을 놓고 로코모티브와 한판 승부. 그렇습니다. 야. 앞토모빌리스트 18연승 가고 있는데요. 이거 멈출지 더 갈지 다음 주에 소식이 또 하나 올 것 같네요. 기다려보겠습니다. 다음 NHL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NHL에서 주목을 받았던 뉴스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좀 부상자가 어제 간밤에 좀 큰 게 2건이 나와서 이거부터 좀 언급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부상자들의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번엔 누군가요? 피츠버그의 저스틴 슐츠 선수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발목 미세골절로 인해서 4개월 이탈이 확정이 됐네요. 4개월이요? 네. 아이고 4개월. 예, 사실 슐츠 선수가 특유의 패싱 능력 그리고 강력한 슛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정말 마이크 설리번 감독 밑에서 최고의 선수라고도 할 수 있는 선수였는데 예. 이 선수가 대학 때 상당히 기대를 많이 받았는데 정말 많은 기대를 받고 에드먼턴에 예전에 갔었어요. 근데 에드먼턴에서는 그렇게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설리번 감독 밑에서 이제 대학 때 그 기대를 받던 이 모습을 딱 보여주면서 어떻게 보면 선수생활 전성기를 피츠버그에서 맡았다고 할 수 있고 피츠버그 탑4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던 선수였어요. 네. 그런데 이번 부상으로 인해서 이 공백을 좀 극복을 해야 되는 상황이 나왔는데 피츠버그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래도 뭐 작년 같은 경우에 뭐 크리스 르탕 선수가 빠졌을 때 재작년인가요? 이제 플레이오프 그때 빠졌을 때 뭐 생각보다 이제 슐츠 선수가 잘 메워줬다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 사실 르탕 선수가 올해는 또 상당히 좋은 몸 상태로 시즌에 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큰 공백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설리번 감독이 예전에 한번 이제 이런 공백을 메우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메울 수 있을까 하는데 어쨌든 피츠버그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타격이 있는 것은 확실해요. 4주도 아니고 4개월이라고 하니까 너무 장기 결장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시즌 후반기에는 이제 복귀가 되겠죠. 피츠버그의 암초가 또 하나 생겼네요. 또 부상자가 있죠? 예, 베이거스 골든나이츠의 폴 스테스니 선수를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이 아심차게 영입된 선수인데 몇 경기 하지도 않았는데 부상이에요? 예, 뭐 사실 지난 3경기를 못 나왔습니다. 이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서 3경기를 결장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제 갤런트 감독이 기자회견에서 스테스니 선수가 좀 더 부상 길어질 것 같다. 공백이 길어질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하반신 부상으로 인해서 2개월 정도 결장이 확정이 된 것으로 보이네요. 네. 사실 오프시즌 베이거스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라인 센터를 보강하는 자원으로 정말 많은 기대를 모았고 이전 소속팀이었던 위니펙에서 새로운 팀에서도 잘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베이거스 골든나이츠에서도 그 모습이 그대로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렇게 아주 잘 나오지는 못한 상황에서 이런 좀 악재까지 겹치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더 안 좋은 게 사실 베이거스의 팀 초반 흐름이 사실 너무 안 좋거든요. 그렇죠. 지금 현재 상태가 예년이라 해봤자 작년밖에 없지만 그렇죠. 뭐 작년밖에 없긴 한데 작년만 영 못합니다. 물론 시즌 초반에 연전 일정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도 좀 약체팀한테 지고 지난 필라델피아전은 진짜 이 봐줄 만한 게임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베이거스 입장에서는요. 그런데 그건 뭐 플레리 선수가 진짜 말도 안 되는 활약으로 그 경기를 잡아내는 경기가 있었거든요. 그게 분위기 전환의 신호탄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스테스니 어떻게 보면은 분위기가 조금 올라온다 싶은데 스테스니 선수가 또 이제 장기 부상을 끊어서 또 분위기에 좀 찬물을 끼얹는 형상이 됐는데 어쨌든 베이거스 흐름이 초반이 더 안 좋기 때문에 이 스테스니 선수의 부상이 크게 다가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아까 댓글에서 맥님은 올 시즌 베이거스의 추락까지도 예상을 해주셨었는데 가능성이 지난 있죠. 시즌보다 훨씬 어려운 시즌 초반을 보내고 있는 베이거스 골든나이츠입니다. 여기에 또 부상 소식까지 전해졌는데 이거 어떻게 뚫고 나갈지 걱정도 있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NHL에서 지난주에 대기록 달성 선수가 있었죠? 예, 2명
나왔습니다. 오늘까지 포함을 해서 2명이 나왔는데 예. 덩컨 키스 선수와 토마시 플레카니치 선수가 각각 NHL 1000경기 달성, 정규 시즌만 1000경기 달성에 이제 도달을 했네요. 1000경기 출장. 이게 NHL에서는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기록인가요? 뭐 사실 대단히 가치가 있는 기록이고, 그리고 뭐 팀 이제 역사를 봐도 1000경기 정도 뛰면 정말 최상위권에 올라옵니다. 이제 예. 이 팀에서 프랜차이즈 스타라고 그렇죠. 얘기할 만하군요. 예, 거의 뭐 최상위권에 올라오는 정도를 보시면 정말 대단한 기록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꾸준하게 이렇게 활약을 한다는 자체가 이 선수들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죠. 1000경기 그렇죠. 잘해야 되고 안 다쳐야 되고 그렇죠. 정말 꾸준해야 되죠. 예, 키스 선수랑 이제 같이 말씀을 드릴 텐데, 키스 선수는 2002년에 NHL 드래프트 2라운드에 시카고에 지명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05-06 시즌부터 시카고 블랙호크스의 유니폼을 입고 활약을 했죠. 데뷔 당시에는 이제 시카고 블랙호크스가 좀 부진한 상황이었어요. 이제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런데 2000년대 후반에 시카고 블랙호크스가 거의 뭐 전성기라고도 할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을 보이게 되죠. 2000년대 후반이랑 2010년대 초반까지 해서 부흥기, 전성기,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블랙호크스가 과도기라고 할 수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예. 그걸 이제 모두 다 거친 선수라고 할 수가 있고요. 구단의 3차례 우승, 그리고 전성기 수비의 핵심 원동력으로 활약을 하면서 뭐 블랙호크스에는 없으면 안 될 자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날카로운 슈팅 능력, 그리고 빠른 패스 전개 능력과 동시에 스케이팅이 정말 깔끔한 선수입니다. 이 선수만큼 깔끔한 선수가 그렇게 많이 없고요. 그리고 키스 선수가 약간은 좀 이제 팬분들은 좀 많이 이제 아시겠지만, 좀 이제 다른 이제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약할 것 같지만 잘하는 게 슛블락입니다. 이 선수가 슛블러킹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고 예. 지능적으로 상당히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조금 완전체 수비수에 가까운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동료 브렌트 시브룩 선수와 함께 시카고 수비진을 완전 지탱하는 역할을 맡은 선수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1년 차부터 아이스 타임이 23분 26초입니다. 이 선수가 얼마나 뛰어난 선수인지 알 수가 있고, 커리어 평균으로 따지면 25분 13초예요. 네. 이 정도로 대단한 시간을 소화를 하고 있는 선수. 그러니까 그만큼 팀에서 믿음직한 선수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선수가 이러한 기록만 보셔도 시카고 수비진에서 얼마나 핵심적인 요원인가라는 걸 좀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던컨 키스 선수가 시카고에서 데뷔를 해서 벌써 13년, 4년 가고 있네요. 나이도 어느 정도 찼는데 시카고에서 은퇴할 수 있을까요? 예, 뭐 이제 플레카니치 선수도 말씀을 드리면 2001년에 3라운드 지명자로 활약이 됐고, 몬트리올에서 거의 대부분의 활약을 했어요. 근데 지난해 트레이드 데드라인에 토론토로 잠깐 이적을 했는데 올해 또 다시 1년 계약으로 돌아온 상황입니다. 어쨌든 몬트리올이 플레카니치 선수가 있을 당시에는 상당히 팀이 좋았어요. 뭐 작년 같은 경우 좀 예외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서 몬트리올 뭐 어떻게 보면은 중흥기, 뭐 전성기 이때쯤에 우승은 못했지만 어쨌든 팀이 잘 나갈 때 좀 핵심적인 센터 자원, 1, 2라인 센터 자원으로 활용이 됐고요. 공수 양면으로 뛰어난 2A 타입 센터인데, 아까 말씀드린 질문에 대한 답변 해드리면 두 선수 모두 35살 나이 동갑입니다. 만 35살이요. 적지가 않죠. 근데 현역 생활을 잘 이어나가고 있고, 키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4어시스트 벌써 올리고 있고, 플레카니치 선수는 오늘 경기에서 1000경기 자축하는 자축포를 터뜨리면서 팀 승리에도 좀 일조를 하는 모습이 나왔네요. 은퇴 그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향후 계약 흐름을 봤을 때 키스 선수는 계약이 5년 더 남아 있습니다. 시카고에서 5년이 더 남아 있어요. 그래서 트레이드나 바이아웃이 없다라고 하면은 시카고에서 선수 생활을 마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근데 사실 이 선수가 원래 보통 컵이 없는 선수들이, 스탠리컵 반지가 없는 선수들이 말년에 이제 스탠리컵 반지 하나 나 가고 싶다 해서 컨텐더 팀으로 이적을 하는 케이스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키스 선수는 3개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이적할 가능성은 좀 적지 않나. 아무래도 그냥 시카고에서 커리어를 마칠 가능성이 그냥 제일 높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플레카네츠 선수는 어떤가요? 플레카네츠 선수는 이제 올해를 또 끝으로 계약이 만료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플레카네츠 선수가 최근에 좀 기량 저하가 좀 눈에 띌 정도로 심하게 이제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공격 부분에서 좀 많이 예전만큼 못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몬트리올 같은 경우에는 젊은 선수를 주축으로 팀이 재편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뭐 몇 년 더 플레카네츠 선수에게 장기계가 안겨줄지는 사실 의문이에요. 그래서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당장 올해 트레이드 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뭐 최종 은퇴 당시 최종 이제 은퇴 시점에는 다른 팀의 유니폼을 입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군요. 키스와 플래카네츠 이 두 선수가 나란히 개인 통산 1000경기 출장을 달성했는데 앞으로 이 두 선수가 30대 중반 이후에 어떤 팀에서 어떤 활약을 이어갈지는 미지수인 걸로 남겨두겠습니다. 이렇게 KHL과 NHL 소식 먼저 간략히 살펴봤고요. 잠시 후에 NHL 핫앤낫 이어갑니다. 이번 주에도 NHL 핫앤낫 계속됩니다. 누가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핫했는지, 누가 가장 그렇지 않았는지 주인공들을 한 팀씩 또 한 선수씩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낫을 선정하는 게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낫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아서 고생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아서 뭐 다 뽑아야 될 것 같은데 2개만 뽑아봤어요. 저는 한 디트로이트 정도 나오지 않을까 예상도 했는데요. 디트로이트는 없네요 일단. 디트로이트는 생각보다 그러니까 승점은 2점밖에 못 땄는데 아직 유일하게 1승을 못 거두고 있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굉장히 이제 기대가 많은 팀이 예를 들면 뭐 토론토가 그 성적을 내고 있으면은 바로 나십니다. 그런데 디트로이트는 사실 올해 그렇게 막 기대할 만한 요소가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리고 뭐 전반적인 경기력이 아주 막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대패하긴 했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경기력 자체는 뭐 강호들이랑도 생각보다 잘 싸우는 모습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안 꼽았습니다. 뭐 근데 다음 주 들어갈지는 모르는 거죠. 오늘 핫 두 팀, 낫 두 팀이 배치돼 있네요. 먼저 핫 첫 번째 주인공 오프닝 때 소개를 드렸는데 소개해 주시죠. 토론토 메이플립스입니다. 이번에는 꼽아야 될 것 같아요. 10월 16일 오늘 녹음하고 있는데 오늘도 이겼어요. 예, 뭐 사실 지난주에 꼽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원래 이제 워낙 토론토는 초반 원래 잘할 수밖에 없는 이제 스쿼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주는 지켜봤는데 2주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한번 이제 언급을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 초반 7경기에서 6승입니다. 승점 12점. 지금 오늘 이겨서 5연승이죠? 그렇습니다. 뭐 정말 최고의 출발이라고 할 수가 있고 전체적인 평을 드리면 작년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화려하고 다발적으로 터지는 공격력이 더욱 세졌고 어떻게 보면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수비력 그러니까 뭐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아주 뭐 최근 2경기는 괜찮았습니다만은 그래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부족하고 안데르센 골텐딩 선수가 지키는 골텐딩 같은 경우에는 NHL 진짜 A 플러스급이라고 보기에는 좀 약간 부족한데 이 부분도 좀 골텐딩에서 약간은 좀 부진한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작년의 약점이 조금 더 약화가 됐지만 강점이 너무 강화됐기 때문에 이게 그냥 한 방에 상쇄가 되는 이런 그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매튜스 선수랑 말로 선수가 이제 구축을 하는 첫 1라인 이제 이 두 선수 그리고 타바레스 선수와 마너가 같이 활약을 하는 2라인 요 네 선수가 무려 43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뭐 이야기가 끝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스턴 매튜스 선수는 7경기에서 10골을 넣었고요. 타바레스 선수도 7경기에서 11포인트를 기록을 하면서 영입 당시 토론토가 기대했던 원투펀치 요 기대감을 완벽하게 충족하는 활약을 보여주고 있네요. 매튜스 선수는 올 시즌 더 성장한 모습을 시즌 초반에 대단한 포인트 페이스로 보여주고 있고 타바레스 선수가 팀에 잘 녹아들 거냐 변수였는데 현재는 좋은데요? 예, 뭐 전혀 뭐 다른 새로운 팀에 대한 그런 게 없고 그냥 역시 클래스를 그냥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지금 또 더 좋은 점은 1라인이 어쨌든 좀 공고해졌다는 겁니다. 뭐 어떻게 보면 제가 셧다운 디펜더의 부재 이 부분을 좀 이제 1라인 결국 수비진이 조금은 약하지 않나 이제 컨텐더에 들어가기엔 조금 약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헤인지와 라일리 이 조합이 1라인을 좀 공고하게 지키는 부분이 또 토론토 입장에서 좀 긍정적인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특히 모건 라일리 선수 같은 경우는 7경기에서 3골 10개 어시스트 13포인트예요. 뭐 수비수가 이 정도 포인트면 정말 대단한 수준으로 초반 기세를 이어나가고 있고 팀의 파워플레이 앵커 역할을 잘하면서 파워플레이에서 6개 어시스트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 수비수인데 경기당 거의 2포인트인데요. 그렇죠. 정말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네. 공격 전개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토론토가 기세가 좋은데 그래도 여전히 마음에 걸리는 거는 실점이 좀 많다. 예, 이 그렇습니다. 부분일 것 같아요. 예, 아까 말씀드린 그 수비진과 골텐딩의 약점을 조금은 언급드리고 싶은데 니키타 자이체프 선수가 좀 부진해버렸어요. 최근 이제 막 작년에도 그렇게 좋은 시즌은 아니었고 올해는 더 좀 부진한 모습이 나오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2라인 수비부터 다소 부진하지 않나. 물론 뭐 제이크 가든 선수는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자이체프 선수부터 이제 나머지 3명 더멋 그리고 오지간에프 요 3라인 수비진까지 포함을 해서 좀 이게 확고한 조합이라고 보기에는 약간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어쨌든 실점이 굉장히 많다라는 부분은 좀 약점이라고 평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지난해 또 주전으로 괜찮은 활약을 올렸던 세이브 성공이 91.7%인 것 같은데 좀 엘리트 팀에서 진짜 스탠리컵을 노리는 정도 급이라면은 그래도 이제 주전 골리가 한 92% 정도 이상을 보여줘야 맞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하면 좀 많이 약하고요. 그런데 올해는 더 좀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초반 좀 붕괴가 되고 있어요. 안데르센 선수가. 그래서 골문에서 좀 불안감이 좀 가중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불안감이 있고요. 어쨌든 현재 이 득점력, 공격력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모를 일이고 언젠가 한 번은 다운되는 시기도 올 거고 뭐 기복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럴 때 이제 잘 되는 팀은 수비에서 또 커버를 해주면서 밸런스를 맞춰주는 경우가 있는데 토론토는 어떻게 될지요? 예, 뭐 사실 초반에 지금 상승세가 너무 좋은 득점력 있기 때문에라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득점을 사실 시즌 끝까지 이어가기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최근 몇 경기를 봤을 때는 수비도 조금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최소 실점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 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올해 지금 토론토의 초반을 봤을 때는 뭐 충분히 동부 탑2에 들어가기 충분한 전력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리고 그게 그대로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토론토 메이플립스 워낙 팬층이 두터운 팀이고 저희 비하인드넷 댓글에서도 그런 분위기를 자주 느낄 수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네요. 핫 앤 낫 핫 첫 번째 주인공이었습니다. 핫 한 팀 더 있습니다. 어느 팀인가요? 뉴저지 데블스입니다. 이 팀도 개막 후에 연승이죠? 예, 사실 시즌을 조금은 이제 늦게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에드먼턴과 같이 좀 독일에서 이제 시즌을 시작을 하는 이제 이런 이제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시즌 시작이 늦었는데 개막 이후 첫 3경기에 3연승을 거뒀습니다. 예. 그런데 이 잡은 팀들이 어디냐? 뭐 에드먼턴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워싱턴 세너제를 잡은 건 장난 아닙니다. 정말 대단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뭐 워싱턴이 백업 골리가 나왔다라는 부분도 어느 정도는 이제 그 참작 요소가 되긴 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6대0 셧아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이 정도면 정말 대단하다. 경기력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할 수 있네요. 예. 지난해 해 보시면은 텔러홀 선수와 그 다음 득점자 간의 간극이 너무 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양한 라인에서 득점 기여가 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좋을 것 같고 지금 홀 선수, 히시어 선수 그리고 팔메리 선수가 구축을 하는 요 1라인의 파괴력이 상당합니다. 네. 팔메리 선수 같은 경우는 3경기에서 6개의 골을 넣고 있기 때문에 이 라인 조합도 좋고 그다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또 생각보다 기여가 있어요. 공격 기여가 상당히 있었던 모습을 보이면서 이게 또 지난해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네요. 테일러 홀 선수에게 집중됐던 부분이 분산되는 부담을 좀 본인으로서도 덜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팀이 전체적인 공격 깊이가 더해지는 그런 모습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데블스가 지금 초반에 상당히 좋은 점이 골텐딩이 정말 좋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 플레이오프 때 키스 킨케이드 선수가 살짝 부진하면서 슈나이더 선수가 그래도 이 선수에게 넘버원을 맡겨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이제 플레이오프의 좀 여론이었는데 킨케이드 선수가 초반에 정말 좋은 기량을 선보이면서 지금 세이브 성공률 거의 95%에 육박하네요. 94.9%에 육박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기량을 보이면서 골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슈나이더 선수가 또 부상인 부분도 있지만 부상은 킨케이드가 넘버원 맡겨도 되겠구만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골리 1A 1B 옵션이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좀
주전으로 비슷한 꼴리가 2명이 있는 요런 이제 그림 전술을 쓰는 팀들은 꼴리 1A, 1B 옵션이라고 이제 영미권에서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팀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예. 뭐 가장 최근에 성공적으로 이런 재미를 많이 봤던 팀이 피츠버그 펭귄스였잖아요. 2연패 달성한. 요런 걸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킹케이드가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그리고 뭐 슈나이더 선수도 상당히 좋은 선수고 이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를 하게 된다면은 1A, 1B 옵션이 갖춰지게 되거든요. 이러면은 사실 뉴저지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소식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뉴저지 데블스 개막 3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디비전에서 처음 프리뷰 때 캐롤라이나 허리케인스도 그렇고요. 디비전 한 5, 6위권으로 예상됐던 팀들이 현재 디비전 선두권에 위치를 하면서 초반 그렇습니다. 판도를 뒤흔들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떻게 될지. 근데 캐롤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위니펙에게 또 패배를 하고 이 다음 일정이 템파베이인데 어쨌든 좀 강팀이랑 맞붙는 거를 했을 때 맞붙었을 때 좀 성적을 내게 되면은 또 상위권에서 남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좀 변수의 여지가 있는 건데 데블스 같은 경우는 좀 강호들을 초반에 연파를 하는 부분이 약간은 조금은 다른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핫앤낫 핫 두 팀 먼저 봤습니다. 이제는 낫 두 팀을 보겠습니다. 낫 첫 번째 주인공 어느 팀인가요? 너무 많았어요 진짜. 그 수많은 낫의 후보들을 제치고 뭐 어쨌든 제일 처음은 세너제이 샤크스를 뽑아봤습니다. 세너제이 샤크스가 정말 잘할 거라고 예상이 됐던 팀이었는데 사실 지금 그러니까 승점 자체는 5점을 가져갔기 때문에 아주 진짜 구제불능 상태는 아닌데 사실 이런 출발을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기대만큼은 못한다 이 말씀이죠? 뭐 서부 최상위권으로 좀 초반부터 이제 나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6경기에서 2승 3패 1연장패입니다. 사실 그렇게 좋은 성적이라고 볼 수가 없고 그리고 세너제이보다 사실상 상대적인 전력으로 약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애너하임, 레인저스, 아일랜더스, 데블스 경기에서 다 졌습니다. 이런 부분도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네요. 팀 자체의 득점력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아주 나쁘지 않습니다. 그냥 뭐 중상위권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에리크 카르손과 브렌트 번이라는 수비수 2명을 전면적으로 활용하는 파워플레이 전술을 쓰고 있어요. 지금 세너지 샤크스 같은 경우에는 수비수 2명을 이제 기용을 하는데 시너지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네요. 이 선수 2명이 전부 오른손잡이 선수라서 그리고 카르손 선수가 좀 더 이제 포인트 포지션에 있고 번스 선수로 조금 원타이머를 칠 수 있는 왼쪽 포지션에 좀 배치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카르손 선수를 오른쪽으로 이제 많이 놓고 번스 선수가 좀 포인트 포지션에 위치하는 빈도가 많아졌는데 아직까지 그게 그렇게 큰 효용을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전술적으로 시너지가 나오지 않고 있다. 좋은 이제 자료는 이제 요리를 잘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재료는 좋은데 그 결과는 21번의 파워플레이 찬스 중 2골밖에 넣지 못했습니다. 지금 초반이라서 막 파워플레이 성공률 50% 이런 팀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10%도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사실 전혀 생각지 못한 부분이고 페널티 킬링 역시 78.5%로 평균을 좀 밑돌고 있는 수준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도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네요. 에릭 카르손이라는 걸출한 선수를 영입했는데 아직 카르손의 활용법, 그렇죠. 그 활용법이 나오지 않고 있고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세너제이 샤크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뭐 기부셰 감독이나 마이크 캐머런 감독한테 뭐 오타 전임 감독에 전화 한 통 넣어가지고 좀 조언을 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듣고 계시면 전화 한 통 넣어주세요. 그리고 또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마틴 존스 선수가 초반 너무 큰 부진을 하고 있는 부분도 세너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악재라고 할 수가 있어요. 1승 3패 세이브 성공률 88%밖에 안 됩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은 에런델 선수를 그냥 계속 믿고 어느 정도 좀 믿고 가는 부분도 좋지 않나 싶은데 지난 또 데블스전에 존스 선수가 나와서 상당히 좀 쉬운 실점이 많이 겹치는 이런 부분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게 악재인데 이게 정말 이 샤크스가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존스 선수가 활약이 또 필수적이거든요. 그런데 이 활약이 좀 뒷받침되지 못한다라는 부분 역시 이제 샤크스가 초반에 안 좋은 흐름을 가져가는 이유지 않나 싶습니다. 첫 6경기에서 2승에 그치고 있는 세너제이 샤크스인데요. 분명 개막전에 기대했던 승률은 아닙니다.
앞으로 다가올 한 주 시애틀 샤크스 반전을 만들지 또 주목해 보겠습니다. 예, 다행인 점은 그래도 퍼시픽이 조금 혼전 양상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요 정도 성적을 거둬도 뭐 아직까지 뭐 쭉 떨어지는 느낌은 아니고 그리고 너무 초반이긴 해요. 그런데 좀 지켜봐야겠죠. 예. 낫 후보가 참 많았는데 두 번째 낫 보겠습니다. 어느 팀인가요? LA 킹스 하려다가 그래서 세인트루이스를 지금 꼽아봤습니다. 세인트루이스 블루스가 낫의 두 번째 주인공인데 지난 한 주 어땠나요? 최악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어허. 이게 사실 너무 부진이 길어지고 있는 것 같고 첫 경기 위니스펙전을 봤을 때는 지긴 했지만 경기 흐름 자체가 전혀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겨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경기들은 계속 한 끗 부족하는 이런 모습이 계속 나오면서 연패가 계속 지금 패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시카고한테 연장에서 2번이나 지고 그리고 이게 시카고한테 진 게 시카고가 결국 지금 디비전 라이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등을 떠밀어 줘버렸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경기력에서도 그렇게 좋다라고 볼 수가 없는 수준이었고 애너하임 덕스한테도 전혀 경기력이 우위를 보여주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면 붕괴했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맞지 않나 싶네요. 최악이다. 붕괴했다. 이런 좀 강한 표현을 써주셨는데 세인트루이스 블루스 현재 뭐가 그렇게 안 되는 건가요? 공격 부분에서 마찬가지로 막 이제 세너제이 마찬가지로 그렇게 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1라인도 괜찮은 활약을 해주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괜찮은데 지난 이제 수년간 이제 세인트루이스가 최근의 강호로 부상 최근을 돌이켜 보면은 항상 수비랑 골텐딩은 강한 편이 속했습니다. 예. 항상 강한 축에 속했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연속 붕괴가 일어날 줄은 정말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연속 붕괴가 일어나면서 이제 초반에 흐름이 안 좋은 이유지 않나 싶어요. 본인들의 장점이 지금 약화된 측면이군요. 그렇죠. 뭐 블루스의 탑2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제이 부미스터 선수가 사실 진짜 이 정도로 급격하게 또 이제 무너지고 있을 거라고는 정말 생각을 못했고요. 예. 지난해 어느 정도 사인이 있긴 했지만 올해는 정말 큰 폭으로 부진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팀도 마찬가지로 퍼레이코라는 괜찮은 자원이 있긴 하지만 이 선수와 페어가 될 만한 선수가 아직 확고하게 찾아지지 못했다라는 부분도 그렇고 쌈라인 수비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썩 임팩트 있는 활약이라고는 좀 보여주기가 힘든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제이크 앨런 선수를 좀 키플레이어로 꼽아드렸었는데 이 선수가 기대에 전혀 부응을 못하는 활약을 보여주고 있네요. 세이브 성공률 87.8% 그리고 평균 실점도 4점이 넘어갑니다. 뭐 이러면 사실 경기를 잡을 수가 없죠. 이런 부분 골텐딩 수비에서 너무 큰 부진 그런데 토론토급의 공격력은 나오지 않는다라는 부분 결과적으로 이런 약점이 더 강화가 된 부분이고 지금 블루스 사실 부상자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풀 멤버로 임해도 지금 시원찮은 판국에 벌써부터 부상자가 지금 속출하고 있어요. 네네. 사실 9월부터 나왔는데 카를 굿날손 선수가 뭐 나갔고 이 선수가 좀 2, 3라인 수비에서 괜찮은 활약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부상자 이탈. 그리고 로이 페브리 선수가 올해는 드디어 이제 부상에서 복귀를 해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이 선수도 사타구니 부상으로 인해서 또 장기 결장이 확정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 주말에 또 부상을 당했는데 제이든 슈월츠 선수 뭐 어떻게 보면 세인트루이스 블루스 1라인의 또 핵심적인 역할을 맡는 선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선수도 또 부상으로 나갔고 볼투조 선수까지 또 부상으로 또 수비진에서 또 공백이 생기는 이런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네요. 첩첩산중인데요. 말씀 들어보니까 세인트루이스 블루스 그래도 올 시즌에 디비전 상위권 예상이 됐었고 그렇죠.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하다는 예상이 많았는데 저는 3위를 예상을 좋습니다. 했고 예. 상당히 상당히 많은 분들이 좀 3위를 예상을 했는데 이 다음 일정이 캐나다 원정입니다. 이제 몬트리올, 토론토, 위니펙. 거기도 만만치 않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또 몬트리올이 분위기가 상당히 올라왔고요. 토론토는 지금 뭐 최강팀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위니펙은 진짜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서부 최강자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정도의 전력이기 때문에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초반에 좀 승점 까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어려운 스케줄에서 조금은 만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가 상당히 세인트루이스 양이 중요할 것 같네요. 절치부심해서 나아가야 할 이번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세인트루이스 블루스에게 과제로 보이네요.
NHL 핫앤낫 오늘 두 팀씩 꼽아봤습니다. 이제 핫을 뽑아야 되고 낫을 뽑아야 되고 이현숙 기자님의 고민과 생각이 좀 더 앞으로 계속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뭐 시간 진짜 뭐 아주 무제한이다라고 하면 진짜 뭐 눈에 보이는 거 다 뽑아드리면 되는데, 그리고 뭐 오늘은 우리 팀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우리 팀을 낫에 뽑아주세요. 반등 그렇죠. 좀 해보게. 약간 이런 댓글 올 수도 있죠. 뭐 그런 댓글이 나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시간 관계상 뽑아야 되는 부분이 참 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부분 이해 잘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핫앤낫 마무리하겠습니다. 비하인드넷 168회 함께하고 계시고요. 잠시 후에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이야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2018-2019 시즌 개막해서 한 달 반 정도가 어느덧 흘러가고 있네요. 지난주에 어떤 경기들이 있었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고향에서 하이원과 오지 이글스의 2연전이 주중에 있었습니다. 10월 11일 목요일이었는데요. 양팀의 1차전 1피리어드 1분 30여 초 만에 이글스 선제골, 바로 근데 한 1분 만에 하이원 배병준 선수 동점골이 나왔고요. 2피리어드 종료 직전에 김철준 선수 역전골로 하이원이 리드를 잡았는데 3피리어드에 또 동점이 됐어요. 연장에 갔죠. 연장 종료 1분을 남겨놓고 하이원 안톤 폴레스척 선수의 슛이 골대를 맞고 안 들어가더니 바로 5초를 남기고 쿠지 슈에이 선수의 골든골이 터졌습니다. 오지글스가 최종 스코어 3대2 연장 끝에 재역전승을 가져갔네요. 이날 오지글스 오노다 타쿠토 골리, 그리고 하이원은 토마스 듀바 선수가 나왔고요. 세이브 실점 비슷했네요. 오지글스가 올 시즌 1연장패 1슈타웃패 이후에 연장 3경기 만에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하이원의 배병준 선수가 3경기 만에 다시 출장했는데 시즌 첫 골 신고했네요. 이번 2연전은 다시 반한수 선수 대신에 배병준 선수가 나왔던 하이원이었고요. 배병준 선수가 지난 시즌 전 경기 나와서 한 골도 없었고요. 올 시즌 첫 골, 개인 통산 아시아리그 2호 골이 됐습니다. 하이원 김철준 선수 2경기 연속골 기록했고요. 이날 1차전이 김철준 선수 개인 통산 100경기 출장 기록이 달성된 날이었습니다. 다음날 10월 12일 2차전도 연장을 갖고 똑같은 스코어가 나왔습니다. 1피리어드 3분 만에 세르게이 파이올 선수의 쇼텐디드 선제골, 하이원이 리드를 잡았는데요. 오지글스 에치코 토모야, 쿠지 슈에이 연속골이 나왔고 역전이 됐고요. 하지만 3피리어드에 세르게이 토폴 선수 파워플레이에서 동점골 2대2 스코어로 또 연장에 갔는데 연장에서 하시모토리오 선수의 골든골이 나오면서 오지글스가 이틀 연속 연장 최종 스코어 3대2로 승리를 했습니다. 이날도 오지글스 오노다 타쿠토 선수, 이번 2연전은 오노다 타쿠토가 다 나왔어요. 모두 이겼고요. 오지글스가 현재 6경기를 치렀는데 오노다가 3경기, 나리사와가 3경기 반반씩 나눠 갔는데 이번 그 연승 효과를 또 오노다 타쿠토가 볼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이원 토마스 듀바 선수가 또 이틀 연속 연장 패배를 기록했네요. 오지글스가 일단 홈에서 아이스박스전 2연패 후에 원정으로 왔는데 연장 2번 2승을 거두면서 분위기 전환에 성공을 했고 3경기 연속 연장 승부 끝에 어쨌든 연승을 거뒀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었던 오지 이글스였네요. 양팀의 2연전 먼저 이야기를 해볼까요? 현장에서 지켜보신 박김전 PD님부터 들어볼까요? 예, 개인적으로는 하이원의 힘과 오지 이글스의 스피드의 맞대결이라는 생각을 했고요. 2차전 골 장면 보시면 느끼셨을 테지만 파이올의 그 막 불도저 같은 돌진을 또 볼 수가 있었고, 수비수들이 막 붙는데 다 그냥 뿌리치고 골 먹고 나서 오바라 다이스케가 골리 보면서 야 이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제스처를 취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난 힘이었다. 그리고 토폴의 골도 골리를 타고 넘어갔는데 이게 웬만큼 세지 않으면 그냥 막히는 골인데 오노다를 타고 넘어가는 골이 나왔었고, 전반적으로는 하이원의 힘 그리고 오지글스의 스피드가 돋보였던 경기였는데, 오지글스의 스피드에 하이원의 수비력이 약간 밀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연장 승부가 좀 접전 끝에 나오다 보니까 지난 이제 크레인즈전 같은 경우에는 경기는 다 이겨놓고 막판에 집중력 흐트러져서 내준 경기였다라고 하면은 이번 오지 이글스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막상 막하야 접전 끝에 골이 많이 안 나고 찬스가 많이 안 나는 그런 경기였거든요. 예. 그래서 하이원의 전력이 그래도 계속 유지가 되면서 강한 모습은 보여주고 있구나. 하지만 결과가 조금씩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제 일본 원정을 갔는데 오늘 갔거든요. 그래서 일본 원정에서 또 어떻게 승점을 쌓아 올릴 수 있을지 좀 기대가 되기도 하고 이번에 좀 결과가 나오려나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오지 이글스는 홈에서 좀 안 좋은 분위기를 원정 와서 좀 되찾고 가서 다음 또 상대가 사할린이거든요. 그래서 홈에서 다시 기분 좋게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 마련이 된 것 같네요. 말씀 주신 대로 하이원이 4연패 탈출하고 좀 상승세를 탈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 연장 2패가 좀 뼈아프게 됐습니다. 벌써 연장에서 3번째 패배죠. 타이브레이크 가서 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좋은 일이 아니고 지난 시즌에도 고향 홈에서 오지글스한테 연장 2번 가서 다 졌는데 지금 올 시즌도 4경기째 지금 연속으로 연장 이후 패배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현숙 기자님은 이 시리즈 어떻게 보셨습니까? 왜 최근 트렌드가 스피드 하키 좀 힘을 중시하는 법보다는 이제 스피드함을 중시하는 거를 더 강조하는지 어떻게 보면은 결과적으로 알 수 있었던 이런 시리즈가 아니었나 싶고 그리고 오지 이글스 선수들의 그런 좀 끈기나 이런 부분 골에 대한 집념 이런 부분이 확실히 조금 더 눈에 띄었다. 그러니까 두 팀 다 경기 자체는 잘했지만 조금 더 우위에 있었던 부분은 오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원이 참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은 경기를 지키는 운영이 이번에도 안 됐다는 거예요. 2번 다 리드를 잡은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따라잡히거나 아니면은 그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또 이번에도 결과적으로는 아주 좋은 그림으로 나오진 않았다. 사실 이제 두박 선수가 이 정도로 막아주면은 좀 이겨줘야 되는 게임이긴 한데 좀 많이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3대3 연장에서 계속 지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조금 이런 팀의 전술 흐름 풀어나가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손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예상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노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니코전 2차전부터 좀 기용이 되기 시작하는데 이번 2연전의 모습을 봤을 때는 한동안은 오노다로 가도 괜찮겠구나 라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던 올해는 나리사가 아닌 오노다 그리고 좀 이제 이쪽도 세대 교체를 하자라는 느낌으로 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던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좀 바뀐 일정으로 인해서 두 팀 다 스케줄 상으로는 조금 피곤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오지 같은 경우는 좀 급하게 원정을 오는 이런 느낌이긴 했거든요. 근데 오지 입장에서는 이 급하게 원정 온 치고는 상당히 괜찮은 승점 4점이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결과를 올렸다고 할 수가 있고 하이원 같은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이제 연장패가 계속 누적이 되면서 타이브레이크에서 약간 이제 발목을 잡힐 가능성이 생기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오지랑 크레이스를 상대로 어쨌든 승점을 계속 따고 있다. 이런 부분 자체는 류두친 선수가 복귀를 했을 때 좀 힘이 더 실리게 되면은 또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하이원의 로만 류두친 선수가 이번 2연전에도 모두 결장되면서 4경기 연속 결장이 됐고요. 세르기 파이올 선수가 그 힘을 바탕으로 한 쇼텐디드 골로 8경기 만에 자신의 아시아리그 데뷔골을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하이원이 시즌 초반에 국내 8연전을 마쳤어요. 홈 경기가 6경기 포함되어 있었는데 최종 이제 8경기 성적이 2승 6패 3번의 연장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승점 2점 추가에 그치면서 오지글스가 올라갔고요. 승점상 지금 하이원이 최하위로 내려앉은 상황이고요. 다른 팀보다 한 2-3경기는 소화 경기 수가 좀 적은 편입니다. 이번에 하이원 이번 2연전에도 역시 예상대로 지난 크레인지전과 같은 그런 국내 선수와 외국 선수를 조합하는 그런 성능 라인업을 들고 나왔는데요. 이번 2연전은 어떤 효과가 있었다고 보세요? 크레인지전 때 좀 다른 게 있었습니까? 크게 다른 점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크레인지전에서 어쨌든 경기력 자체가 이제 코칭 스텝에서 만족스러운 정도 수준이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계속 이런 전수 이제
전략을 고집을 하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뭐 오지전에서도 지금 공격을 만들어내는 능력 자체는 나쁘지 않았고요. 뭐 그리고 물론 뭐 수비 부분은 슛을 좀 많이 허용을 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뭐 오지도 마찬가지로 많이 허용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상쇄가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한동안 계속 이런 트렌드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양 팀의 이번 2연전이 2연장승 승점 4점 오지글스가 위닝 시리즈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이번 2연전 마무리하면서 박윤찬 PD님, 그 고향 어울림로 얼음마루였는데 관중이 좀 너무 없어서 휑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뭐 평일 경기여서 더 그랬고요. 전체적으로 아시아리그 국내 경기들이 뭐 뒤에 안양알라 경기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관중이 많이 줄어든 느낌이 들었거든요. 작년보다도 오히려 주말에도 준 느낌인가요? 그렇죠. 안양알라도 주말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줄었고 평일 경기는 뭐 두말할 것도 없고요. 뭐 그나마 이제 대면 킬러웰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일이 아니라 이제 주중 경기였지만 한글날 공휴일이어서 관중이 많이 왔고 다음 날도 뭐 평일치고는 나쁘지 않은 관중들이 모였었는데 글쎄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홍보를 잘 못했다. 특히나 이번 2연전은 그 바뀐 일정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뭐 그 부분도 그 부분에 대해 홍보가 잘 안 됐다. 네, 그것도 그렇고 안양알라도 마찬가지고요. 네, 두 팀 다 지역 연구 안에서의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많이 하게 됐었습니다. 네, 관중이 많아야 또 보는 재미도 더 많아지고 또 선수들도 힘을 받을 텐데 이번에 좀 가장 아쉬운 부분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하이원과 오지글스 2연전 먼저 봤고요. 이어서 안양알라와 일본 재즈 크레인즈의 2연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안양에서 주말에 있었습니다. 10월 13일 토요일에 1차전 여기도 연장승부였어요. 1피리어드에 김원중 선수의 선제골 한라가 앞서갔고요. 2피리어드 시작 47초 만에 우에노 히로키 선수의 동점골이 나왔고요. 1대1에서 연장 가고 슛아웃까지 가서 슛아웃에서 신영윤 그리고 김기성 선수의 골이 터진 한라가 김기성 선수 결승골로 기록됐군요. 슛아웃 끝에 2대1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날 맷 달튼, 드류 맥킨타이어 역시 선발 출장을 했고요. 두 선수 다 33세이브 1실점, 40세이브 1실점 좋은 기록을 남겼어요. 크레인즈가 올 시즌 2연장승 1 슛아웃승 3번 연장 이후 승부 다 이기고 있었는데 4경기 만에 처음으로 연장 이후 첫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김원중 선수가 한라 시즌 2호 골 기록을 했는데 아주 패스 플레이가 멋졌죠. 플란트, 조미노, 토마스, 김원중으로 이어지는 연결 플레이가 좋았고요. 이날 인터뷰의 주인공은 안양 한라의 김기성 선수였는데요. 슛아웃 5번째 슈터로 나와서 결승골 주인공이 됐습니다. 한라가 이날 김원중 그리고 신영윤 선수 자리를 바꿔서 1, 2라인에 약간의 변화를 줬는데요. 어쨌든 김원중 선수가 토마스 조미노 선수 패스를 받아서 선제골을 넣는 결과를 나왔어요. 이 효과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 한 경기만 또 이렇게 나왔던데요? 네, 이런 라인 조합에 대해서 의미를 찾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이미 1, 2, 3 라인 거의 고정적인 mem버 안에서 거기서 한두 자리가 살짝씩 바뀌는 거는 경기 중에서도 계속 바뀐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어떤 의도였을까요? 그 뭐 큰 의도가 있을까요? 그냥 컨디션 맞춰서 그래도 무슨 생각이 있으니까 변화를 줬지 않았겠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인터뷰를 따로 하는 걸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 다음 날 또 다시 또 바뀌었더라고요. 김기성, 김사욱 선수와 빌 토마스, 조민호 선수는 고정인데 나머지 한 자리가 지금 계속 안 채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마르티네스 감독이 봤을 때는 조금 더 좋은 자원으로 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저런 이제 테스트를 계속 해보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실효성을 보고 못하고 있고 2차전에도 어떻게 보면 바뀌잖아요. 이런 부분을 보셨을 때는 조금 이제 진통을 앓고 있다라고 봐야죠. 네, 1차전에서는 그렇게 썩 좋은 효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보시나요? 아니요. 근데 그냥 뭐랄까 아직까지 찾아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거는 진작 이제 시즌 전에 찾아서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긴 했는데 뭐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계속 조금 더 이 아까 말씀드린 이 각 라인별 한 자리는 좀 유동적으로 가져갈 가능성도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안양알라와 크레인즈가 승점 1점 차에서 만나서 선두 싸움을 하는 아주 중요한 일전이었는데 첫 번째 경기 슛아웃
한라가 승점 2점을 올렸고요. 선두를 지켰습니다. 10경기 만에 승점 20점을 가장 먼저 돌파하는 한라였습니다. 다음날 14일 일요일에 2차전 경기가 이어져 벌어졌죠. 1피리어드 파워플레이에서 빌 토마스 선수 선제골이 나왔고요. 1대0 한 골차가 쭉 가다가 3피리어드 종료 1분 정도를 남겨놓고 김기성 선수 패스 그리고 김상욱 선수 추가골이 나옵니다. 최종 스코어 2대0으로 한라가 크레인즈 상대로 2연승을 거뒀습니다. 이날 슈팅수는 한 9개 정도 크레인즈가 우세한 경기였고요. 맷 달튼 선수가 31세이브 무실점, 시즌 3번째 셧아웃에 성공했습니다. 드류 맥킨타이어 선수 역시 이번 2연전 모두 나왔고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번 대한민국 원정 6연전을 모두 다 선발 출장 풀타임을 소화했고요. 이게 보니까 지난 시즌부터 이제 아시아리그가 9일간 6연전 체제가 시작이 됐는데 지난 시즌에 사할린 일본 네 팀 와서 한 골리가 6경기를 다 선발 출장하는 경우는 이번 드류 맥킨타이어 선수가 처음으로 기록됐습니다. 빌 토마스 선수가 3경기 쉬더니 4경기 만에 또 골을 추가했어요. 시즌 10호 골, 11경기 뛰어서 10골인데 현재 리그 골 랭킹 1위, 포인트 랭킹 3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김기성 선수가 이날 2골에 모두 도움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이날 주목을 받았던 선수는 이총현 선수였죠. 아시아리그 데뷔전을 치렀는데요. 잠시 후에 또 인터뷰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두 팀의 시리즈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왜 이 두 팀이 최상위권을 경쟁하는 팀인지를 좀 보여줬던 두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상당히 이제 경기 템포 같은 경우도 빨랐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호각 이 경기를 펼쳤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조금 더 위에 있었던 거는 한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저는 좀 맥킨타이어 선수가 이제 대명전에서 좀 컨디션을 완벽하게 회복했다는 게 요 두 경기에서 이제 증명이 됐고, 한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퍼캐리어 이제 최초 이제 시작하는 수비 지역에서 이제 크레인즈가 수비 지역에서 만들어 나가는 시점부터 퍼캐리어에게 압박을 넣기 시작하는 요게 진짜 큰 재미를 봤습니다. 그래서 패스로 끊어가는 그 시발점부터 끊어버렸어요. 이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두 경기에서 우위에 쓸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이 아니었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크레인즈 자체도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선수진도 두텁고 팀도 스피드도 빠르고 좋은 팀이기 때문에 공격 자체는 많이 만들어냈습니다만은 아주 굉장히 위협적인 장면이 그렇게 많았냐라고 하면 아주 많았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공격 전개가 생각만큼 깔끔하게 이루어지니까 대명전이나 하이원전에서 보여주던 그런 느낌으로는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제 크레인즈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순간 흐름을 딱 잡았을 때의 능력 자체는 여전히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한라의 수비를 좀 더 우세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크레인즈가 이제 득점을 하는 장면 같은 것도 깔끔하게 확 들어가는 이런 느낌이 아닌, 어떻게 보면 좀 운도 약간 따라줬었던 골, 어떻게 보면 1차전에 그 골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한라 같은 경우에는 수비 같은 부분이 정말 잘 됐다. 어떻게 보면은 한라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골텐닝과 수비 같은 부분이 전면으로 나왔었던, 어떻게 보면 가장 잘 발휘가 됐었던, 그리고 이 승리로 인해서 좀 1위 싸움에도 좀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크레인즈가 대명전, 하이원전 그 앞선 경기들까지 보면 특히나 이제 득점 장면에서 많이 나왔던 그 기억은 빠른 그 패스워크, 그렇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대각선 좌우로 되게 휘저어주는 빠른 패스, 그것들을 상대 수비로 하여금 좀 어렵게 만들었는데 이번 시리즈에서는 안양한라가 그걸 자체 아예 차단을 해버렸다. 그렇죠. 이제 처음에 아예 퍽을 이제 가지고 들어갈 때부터 압박을 넣기 시작하니까 이 패스 플레이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박균찬 PD님은 이번 2연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지난 대명전과 대명과 크레인즈의 경기 두 경기를 마치고 나서 제가 반 농담 삼아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대명 하이원 경기 안 본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안양한라 크레인즈전 경기를 마치고 나서는 안양한라는 하이원 경기 봤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어떤 부분에서?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상대 수비 지역부터 굉장한 압박, 그리고 굉장히 많이 스케이팅을 하는 굉장한 활동력을 양팀 다 보여주긴 했는데, 안양한라가 그런 부분에서는 크레인즈를 압도를 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이 모습은 흡사 하이원이 크레인즈에게 4대1로 이겼을 때, 그리고 1차전에서 연장 가긴 했지만
1차전에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많이 참조가 되지 않았나 크레인지를 상대하는데 예,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크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트루노 선수가 2차전에서는 빠졌었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그렇죠. 꽤 컸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트루노 선수가 직접 골을 만들어내기보다는 경기를 전체적으로 진두지휘하면서 예, 골 상황을 만들어내는 찬스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많이 하는데 트루노가 있고 차이가 1, 2차전에서 좀 나타났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6연전이라는 게 말이 6연전이지 이게 굉장히 체력적으로 부담감이 굉장히 심한 일정인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경기 같은 경우에는 크레인지 선수들이 좀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도 보였고 스케이팅도 그 이전 경기들에 비해서는 뭐 활동량이라던가 스피드 면에서도 좀 아주 많이는 아니지만 다소 좀 지쳐 보이는 게 없지 않아 있어서 결과까지도 이렇게 나왔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트루노 선수가 시즌 첫 결장한 게 크레인지로서는 또 약화되는 그런 또 측면이 있었던 것 같네요. 뭐 한라는 이번 2연전에도 신상훈 선수가 안 나왔는데 어깨 부상으로 9경기 연속 결장인데 11월 이후나 지금 복귀가 가능한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두 팀의 2연전이 참 중요했는데 결과는 1승 1 슈다우승 승점 5점 안양한라가 위닝 시리즈죠. 1, 2위 대결 시리즈 수입을 해버렸어요. 4할인전 2연패 그냥 가뿐히 만회를 하게 됐는데 이번에 이렇게 되면서 승점 1점 차였는데 5점 차로 크레인지와의 거리가 벌어졌고 한라가 선두 자리를 지키게 됐습니다. 크레인즈는 이제 한국원정 6연전 와서 결과를 보니까 1승 2연장승 1 슈다우패 2패 승점 8점 마무리됐습니다. 승점 18점 중에 8점을 얻었네요. 일단 화력은 좀 꺾였어요. 특히나 최근 3경기 이제 한라 그리고 대명전에서 득점력이 떨어지면서 한풀 좀 꺾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크레인즈 이번 한국원정 6연전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이 정도면 만족을 해야 될까요? 어느 정도 수준으로 봐야 될까요? 제가 크레인즈 뭐 수뇌부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만족할 만한 결과는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라전에서도 물론 승점을 1점을 따긴 했지만 조금 더 따낼 수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도 이루어지지 못했고 결과적으로는 사실 지금 전력을 봤을 때는 크레인즈 입장에서 이제 한국팀 전력을 봤을 때는 그래도 하이원은 좀 수월하게 잡아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기대를 분명히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이원보다는 사실 크레인즈가 조금 더 전력 자체가 좋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올해 초반도 상당히 좋았고요.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거기서는 6점 정도 따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어떻게 보면은 좀 승점을 까먹은 결과가 됐고 뭐 대명전에서는 조금 더 기대한 것보다 더 많은 포인트를 따내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한라전에서 좀 1점밖에 못 딴 부분은 그리고 한라와 직접적으로 성두 경기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좀 한라에게 이런 좀 결과를 낳게 된 부분은 크레인즈 입장에서 당연히 좀 만족스럽지 않죠. 8점은 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세요? 예, 하이원이 발목을 제대로 잡은 것 같아요. 예, 첫 시리즈 상대였기도 했고 그 첫 시리즈에서 하이원이 제대로 한 방 먹였던 게 크레인즈 입장에서는 좀 그리고 그 시리즈에서 크레인즈의 공략법이 어느 정도 노출이 됐잖아요. 그렇죠. 네. 안양한라도 많이 참조가 됐었고 그래서 안양한라는 계속 우승 경쟁을 해야 하는 팀이기도 하고 계속 우승을 해왔던 팀이기도 하다 보니까 안양 시리즈에서 승점을 따내는 계획보다는 하이원과 대명을 상대로 승점을 최대한 많이 획득을 하고 안양한라에 임하자 이런 생각을 갖고 왔을 텐데 그게 아마 전략이었을 네, 그렇게 하고 왔을 텐데 초반부터 한번 제대로 대명한테는 됐는데 하이원에게 2차전 패배가 잡히는 바람에 아마 이제 계속 리그가 이어지면서 하이원 시리즈 그리고 안양한라 시리즈가 다른 팀들한테도 크레인지를 상대함에 있어서 많이 참조가 되는 그런 도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안양한라 시리즈까지 지켜보고 난 뒤에 제 생각은 크레인즈는 막강한 우승 후보임은 맞구나 그죠. 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지난 시즌과는 정말 180도 달라진 모습을 제대로 보여줬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시리즈 이후에 더 보완이 될 그리고 투루너가 복귀될 크레인즈의 모습이 더 기대가 되기도 하고요. 네. 이 시리즈 마무리하면서 이 선수 이야기를 또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날 그 두 번째 경기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던 선수가 안양한라의 이총현 선수였어요. 데뷔전을 치렀는데 10월 11일에 선수 등록이 됐고 3일 만에 바로 출전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라인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청용 선수 하면 뭐 KHL 드래프트로 많은 화제를 모았던 선수였죠. 뭐 이후에 미국 캐나다 주니어 리그 생활을 하고 연세대 재학 중이었는데 연세대 졸업 포기한 거죠? 안양알라 입단이 됐다는 건? 아니죠. 4학년이니까 취업계 내고 올 수 있죠. 아, 취업계? 네. 보통 4학년 선수들은 그렇게 하고 오죠. 그런 또 방법도 있군요. A 대표팀 국가대표도 치렀죠. 동계아시안게임 월드챔피언십까지 출전을 했던 선수입니다. 이날 일단 이청용 선수의 데뷔전 활약은 어땠습니까? 기대한 만큼 사실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선수를 사실 기대감이 너무 크면은 그런 게 있잖아요. 사실 아무 기대 안 하고 딱 보면은 라고 이제 평가가 되는 가끔 이제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기대치가 진짜 큰 선수들은 진짜 그 기대치만큼 해주지 않는 이상은 와 인상적이다 이런 느낌 받기 어려워요. 근데 딱 이청용 선수가 지금 첫 경기만 봤을 때는 딱 그런 거랑 맞지 않나 싶어요. 사실 1라인에 배치된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능력 자체는 인정을 이제 코칭 스텝에서 인정을 받았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괜찮은데 사실 김기성, 김상욱이라는 선수와 같이 뛰면은 안 좋은 기록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은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청용 선수가 빙판이 올라왔을 때 좀 압도적인 존재감을 발휘한다든지 이제 뭐 정말 스코어링 부분에서 뛰어난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그렇게 크게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대학 처음 졸업한 선수가 첫 경기 들어와서 그걸 당장 바라는 것 자체가 무리예요. 그런데 이청용 선수는 예전부터 굉장히 기대치가 큰 선수였고 A 대표팀에서도 굉장히 풍부한 어떻게 보면 좀 경험이 있는 선수였기 때문에 좀 그 기대를 제가 좀 많이 하긴 했었는데 그 기대치에는 못 미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첫 경기에서 또 정말 대단한 그런 평가를 내릴 수 없는 게 사실이에요. 뭐 첫 경기 좀 못했는데 막 그 다음 경기부터 막 뭐 두 골씩 넣고 잃어버리면 그냥 또 이제 역시 이래서 이청용 뭐 잘 계약했구만 이렇게 이야기가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건데 지금 당장 첫 경기만을 봤을 때는 약간은 기대에 못 미친다라고 저는 이제 평가를 내리겠고요. 그런데 조금 더 봐야 된다. 당연히. 첫 경기고 뭐. 그죠. 그리고 상대가 크레인즈다. 이런 부분은 또 너무 첫 데뷔전에서 좀 어떻게 보면 센 상대를 만난 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즌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 여러 가지 상대를 만났는데 이 선수의 장점이 요런 게 있고 단점은 요런 게 노출이 되는데 뭐가 더 우위에 쓸 것인가 이런 거는 경기를 조금 더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저는 뭐 이청용 선수의 활약은 어쩔 수 없죠. 졸업이 아니라 대학 경기 정기전 치르고 얼마 된 상태도 아닌데 바로 선수 등록이 되고 바로 데뷔전을 치렀는데 정신이 있을 수가 없죠. 잘할 수가 없는 환경이죠, 사실. 막 정신 없고 막 긴장도 되고 이럴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뭔가 폭발력 있는 재능을 펼쳐 보인다면은 그 선수는 이미 진짜 대단한 거죠. 그 전부터 대표팀부터 해서 주목을 받았겠죠. 하지만 지금 이 나이대에 또래에서 데뷔를 한다는 것 자체가 빠르기도 했고, 우리나라 기준으로, 그런 부분에서 이 선수가 첫 경기에서 잘했다 못했다를 평하는 거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대신에 저는 이제 이청용 선수가 1라인에 들어갔다라는 게 이 선수가 잘해서 그리고 기대감이 높아서 1라인에 포진시켰다기보다는 앞으로 안양알라가 나아가는 그리고 선수단을 운영하는 방향에 대해서 보여줬다라고 그런 의미가 더 크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같은 값이면 더 어린 선수, 젊은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 않는가. 마치 송영철 선수를 플란트 선수와 같이 묶어서 그렇죠. 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제 세대 교체의 일환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냥 저냥 선수가 대학 졸업하고 와서 3, 4라인에 있다가 또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재계약이 안 되는 그런 선수가 아니라 이 선수는 제대로 키워볼 작정이다라고 보여주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김기성, 김상욱 라인에 포함을 시켰다라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반 보험은 들고 가는 게 아닌가. 대충 묻어가면 되거든요. 그래도 못하고 잘한 게 이렇게 많이 티가 안 나고 잘 묻어갈 수 있는 그런 또 라인메이트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1위 경쟁을 하고 있는 크레인즈가 상대인 거는 굉장히 부담이 있고 리스크가 큰 선택일 수도 있는데 과감한 선택이 앞으로의 안양알라의 방향을 보여준
그런 장면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기성, 김상욱 현재 안양한라의 현재를 대표하는 선수들이고 또 거기에 안양한라의 미래를 예감케 하는 이총현 선수가 함께 뛰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2차전이었고요. 그만큼 말씀 주신 대로 이총현 선수에 대한 기대감을 안양한라의 기대감을 엿볼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안양한라와 일본 재즈 크레인즈의 2차전까지 이렇게 해서 국내 두 팀의 행보를 먼저 살펴봤습니다. 잠시만 쉬었다가 다른 경기 또 보고요. 이번 주에 어떤 경기들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아샤리가 아이스하키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러시아 유즈노 사할린스크에서 사할린과 도호쿠 프리블레이즈의 2연전도 있었습니다. 10월 14일 일요일 1차전에 5대0 사할린이 완승을 거뒀고요. 슈팅수도 39대 14 앞섰고 데니스 코로바이프 선수가 계속 나오네요. 14세이브 시즌 두 번째 셧아웃 했고요. 프리블레이즈는 하타 미치카즈 선수가 나왔다가 4실점 후에 이제 3피리어드부터 이토 유토로 교체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할린의 나지르 기치베코프 선수가 팀의 두 번째 골 넣으면서 사할린 복귀 4경기 만에 시즌 첫 골 신고했고요. 그런데 이제 3피리어드 도중에 프리블레이즈 카와이 타쿠마 선수가 파이트가 있었고 이 두 선수 다 다음날 2차전 결장 포함해서 2경기 출장 정지가 나왔습니다. 15일 월요일에 2차전 바로 열렸는데 1패도 초반 1대1 그래도 프리블레이즈가 균형을 맞췄는데 바로 사할린이 달아났고요. 최종 스코어 5대2로 사할린이 또 5골을 넣고 이겼습니다. 데니스 코로바이프 최근 4경기 연속 선발 출장 4경기에서 4번의 정규승 사할린은 올렸고 코로바이프 4경기 기록이 91세이브 3실점이네요. 스텔마크 선수가 이번 2연전은 모두 아예 라인업에서 제외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프리블레이즈 2차전에서 이토 유토 선수가 선발로 나왔고 4실점 패배가 됐습니다. 사할린의 미카일 크림축 선수가 엠티넷 골 포함해서 이날 2골 1도움 가장 많은 포인트를 올렸고요. 이번 2연전 예상했던 대로 나온 것 같은데 승점 6점 2정규승 사할린이 수입 위닝 시리즈를 가져갔습니다. 무난하게 그냥 이겼어요. 진짜 위험한 것도 하나도 없었고 그냥 처음부터 그냥 피리어드 별로 그냥 차이를 그냥 손쉽게 벌려나가면서 사할린이 완승을 했습니다. 뭐 사실 승점 6점도 정말 완승이었고 그리고 사할린 입장에서는 코로바이프 선수를 무조건 앞으로 넘버원이 됐다라는 부분이 이 2연전에서도 어떻게 보면 좀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블레이즈는 일단 기본적으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선수진도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 지금 공격 자체도 그렇게 깔끔하게 지금 풀리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이 여러 부분으로 이제 증명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머리 아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골리 문제도 또 항상 이제 언급을 드리는데 2명 다 이번 2연전에서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항상 이렇게 좀 비슷한 수준의 골리가 있을 때는 누구 한 명은 어쨌든 잘해야만 하는 게 필요한데 이런 식으로 2명 다 무너져 버리면은 앞으로 블레이즈가 더더욱 힘든 시즌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근데 사할린을 상대로 지금 사할린 상대로 그렇게 승리하는 게 지금 블레이즈로서는 쉽지가 않은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냥 예상한 대로 그냥 그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프리블레이즈는 글쎄요 지금 올 시즌 컨셉이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단순히 이제 팀을 다시 재정비하고 리빌딩하는 과정이고 성적은 크게 기대 안 해. 우승에는 힘들 수 있겠지만 플레이오프 정도로만 목표치를 잡고 갈 거야라는 생각이면 이 상태로 쭉 갈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면은 12월까지가 선수 등록 마감이잖아요. 그 전에 한번 큰 선택이 있지 않을까. 네. 뭐 러시아 선수들을 보강한다거나 러시아 콜리를 보강한다거나 하는 그런 선택이 하지 않을까 욕심이 있다면 그런 생각이 들 지금 최근 행보네요. 프리블레이즈가 6연패까지 갔어요. 유즈노 사할린스크 원정 11경기 최근 1승 10패 9정규패가 이어졌습니다. 사할린이 이번에 6점 챙기면서 4연승 크레인즈를 3위로 밀어내고 2위로 뛰어오르면서 선두권 싸움에 이제 등장했습니다. 홈 10연전 아주 잘 마무리했던 사할린이었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순위가 안양한라가 11경기 치러서 승점 24점으로 1위고요. 사할린하고 일본 재즈 크레인즈가 똑같이 10경기에 승점 19점까지 똑같은데 연장패
뭐 규정에 의해서 살린이 2위, 크레인즈가 3위고요. 니코 아이스박스가 11경기에 12.4위고요. 4명이 7경기에 승점 10.5위, 프리블레이즈가 11경기에 승점 9점. 오지글스 하이원도 7, 8인데 승점 9점 똑같습니다. 하지만 경기 수가 오지글스는 6경기, 하이원은 8경기밖에 치르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제 한라, 살린, 크레인즈 3강 체제로 한 주 지나고 좀 변화된 느낌이고요. 아이스박스하고 프리블레이즈가 뭐 치른 경기 수도 많고 좀 가장 불리해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지금 뭐 4위부터 8위까지는 다 뭐 아주 큰 차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플레이오프 자리는 해볼 만한 상황인데 네. 그래도 이제 대명이랑 오지가 경기 수가 적기 때문에 조금 유리한 게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제 최상위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두 팀 다 사실 남은 경기 다 그러니까 11경기 시점이 됐을 때를 가장을 한다면은 지금 뭐 4경기 5경기 정도 남은 거잖아요. 근데 예. 거의 다 이겨야 한 4승 1패나 4연승 5연승 해야 한라, 그렇죠. 살린, 크레인즈 뭐 수준까지 맞출 수 있는 거죠. 그 수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근데 당장 어려울 수가 있는 게 그죠? 예. 지금 상대가 그 부분은 알 수 없어요. 다음에 맞붙는 상대가 오지는 사람이 대명은 한라라는 점. 그러니까요. 네.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4연승 5연승을 장담하기 어려운 지금 일정이에요. 이번 주 일정 보겠습니다. 10월 17일, 10월 18일 주중 경기입니다. 수요일, 목요일에 일본 니코에서 니코 아이스박스와 하이원의 2연전이 있습니다. 하이원이 일본 원정을 가는 거예요. 지난 시즌 전적 보니까 3승 1연장패, 승점 10점, 아이스박스가 많이 앞섰고요. 니코 2연전에서는 하이원이 그래도 1연장승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 기록을 보면서 또 새삼 느꼈는데 하이원이 왜 아이스박스전의 최근 기록이 이렇게 안 좋은가. 최근 3년간 총 16번 만나서 2승 14패. 14패 중에 11패가 정규패였어요. 하이원이 아이스박스전 상대로 최근 3년간 너무나 절대적인 열세였습니다. 근데 그나마 좀 눈에 띄는 특이사항은 그래도 하이원이 아이스박스전 승점 따냈던 5경기 중에 4경기가 고향이 아니라 니코였다는 거. 이 점은 좀 흥미롭네요. 하이원이 아이스박스, 프리블레이즈를 만나는 일본 원정 5일간 4연전에 들어갑니다. 자, 하이원이 지금 최하위까지 쳐져 있어요. 어쨌든 이번 원정 치러서 좀 딛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고요. 아이스박스가 근데 최근에 부상 선수들도 돌아왔고 이글스전 2연승 했고 분위기 전환이 좀 된 상태입니다. 이 2연전부터 예상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니코 원정이라서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 같은데 오지전과 좀 비슷한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승리로 만들 수 있을지 없을지는 오지전에서 얼마나 이제 교훈을 잘 익혔느냐 이런 부분이 이제 결과적으로 관건이 되겠죠. 왜냐하면은 니코도 역시 상당히 스피드가 빠른 팀이고 이제 이런 부분이 공격 전개의 완성도가 좋은 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사한 느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그런데 거의 한 5대5일 것 같은데 학습에 성공을 했다면은 하이원이 위닝 시리즈도 넘볼 수도 있을 상황이긴 해요. 근데 또 니코 같은 경우에도 후쿠지가 또 참 지난 시리즈부터 또 복귀를 한 부분이 있고 니코 입장에서도 하이원과의 경기는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플레이오프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꼭 잡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후쿠지가 2경기 다 나오지 않을까라는 게 제 예상이고 과연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조금 벽이 되는 부분인데 또 넘어설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지난 2연전 다 나오는 걸 봐서는 후쿠지 저도 둘 다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양 팀 다 이번 시리즈가 절호의 찬스야 라고 생각하고 있을 서로 것 너는 같아요. 잡겠다. 네, 왜냐면은 하이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안양알라, 크레인즈, 오지글스 지금 강팀들을 상대로 스케줄을 소화했었고 거기에서 문제점과 장단점들이 많이 노출이 됐었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또 하이원이 지난 시즌과는 또 많이 상이하게 달라진 모습을 많이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하이원도 이번 니코 아이스박스전 포함해서 또 프리블레이즈전까지 분위기 안 좋은 프리블레이즈전까지 4연전이 있다 보니까 하이원은 이번 시리즈 이번 원정이 정말 절호의 찬스거든요. 그죠? 중위권 이상으로 도약할 수 있는 여기서 뭐 승점 좀 쓸어 담으면 바로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 좋은 찬스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아이스박스 같은 경우에도 하이원이 오네 나이스 이렇게 할 수 있는 또 지난 시리즈에서도 성적이 좋았었고 하다 보니까 서로 지금 노림수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시리즈가 될 것 같네요. 재밌을 것 같아요. 서로에게 승점이 절박한 그런 지금 시리즈인데요. 저는 근데 좀 궁금해지는 게 니코 아이스박스가 최근 3년간 그렇게 상위권 팀이 아니었잖아요. 하이원하고 거의 비슷한 중하위권에 있던 팀인데 무슨 상대성이 있길래 하이원이 이렇게 아이스박스와 만나면 좀 고전하는 걸까요?
그거는 흡사 대명이사 알린 가서 잘하는 거랑 예,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요. 뭐 팀 시스템별로 아무래도 조금 더 공략하기 쉬운 상대와 좀 더 공략하기 어려운 상대가 있기 마련인데 니코의 팀 체제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좀 하이원이 좀 막기가 어려운 이런 감이 없지 않아 있는 팀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 팀원이 많이 달라진 하이원인데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지 그렇죠.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도 큰 변수가 되죠. 하이원 김영준 선수가 지금 통산 299경기 기록하고 있는데 아이스박스전 통해서 300경기 출장 달성 예상이 됩니다. 10월 19일, 10월 20일 금요일 토요일에 일본 도마코마이에서 오지글스와 사할린의 2연전이 있습니다. 사할린도 일본 원정 4연전을 가는 시작이에요. 지난 시즌 전적 3승 1연장승, 승점 11점, 4번 모두 사할린이 이겼고요. 근데 플레이오프 세미파이널에서 오지글스가 1승 2패로 뒤지다가 2연승으로 시리즈로 뒤집고 이겼었죠. 사할린은 이글스, 크레인즈를 연이어 상대하는 일본 원정 6일간 4연전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한라와 원정 3연전까지 앞으로 원정 7연전이 잡혀있는 사할린입니다. 최근 2경기 연장승리했던 오지글스고요. 4경기 연속 정규승을 달리고 있는 사할린, 연승과 연승 팀들의 대결입니다. 이 시리즈 어떻게 보세요? 이건 진짜 좀 어렵네요. 왜냐하면 사할린 같은 경우에도 좀 동기부여가 되는 부분은 지난 플레이오프 때 참 아깝게 졌어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마음에 담아뒀을 거고 이걸 좀 잡아야겠다 이런 게 있을 거고 오지는 뭐 지난 플레이오프 때 우리가 이겼잖아. 그리고 뭐 팀 흐름 자체가 나쁘지 않아 이렇게 됐기 때문에 관건은 사실 좀 골리 승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노다 타쿠토 골리가 얼마나 사할린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느냐 이게 제일 변수가 될 것 같고 이게 가능하다면 어떻게 보면 좀 오지가 유리할 수도 있는 경기가 될 수도 있지만 뭐 오노다가 무너진다라고 하면은 아주 손쉽게 사할린에게 분위기가 넘어갈 수도 있는 시리즈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골텐딩 싸움이 승패를 가를 것 같고요. 오지글스가 이번 시즌 아직 홈에서의 승리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절치부심할 것 같고 사할린은 이 기세 그대로 이어가서 안양한라 우승 경쟁을 이어가려고 하겠죠. 어떻게든 일본 원정 4연전을 치르면서 승점을 확보해놔야 바로 안양한라 3연전이 있거든요. 거기서 또 1, 2위 싸움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렇게 구도를 마련하려면은 이번 4연전이 사할린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찬스죠. 네. 오지글스와 사할린의 2연전 또 주목을 해보겠고요. 그리고 10월 20일, 21일 주말에 도크 프리블리에이즈와 하이원의 2연전이 일본 하치노에에서 있습니다. 하이원의 이제 또 다른 상대죠. 지난 시즌 전적 2승 1연장승 1패, 승점 8점 프리블레이즈가 앞섰고요. 하치노의 2연전 모두 프리블레이즈가 또 이겼던 바가 있습니다. 하이원이 최근 3년 보니까 하치노의 원정에서 8전 8패예요. 3연장패, 5정규패. 그러니까 아이스박스전 최근 2승 14패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하치노의 원정에서도 최근에 8전 8패. 이게 부담스러운 전적을 갖고 있는 지금 일본 원정길이 되고 있습니다. 오지글스한테 지금 2경기 연속 연장패를 당했던 하이원 반전을 꾀해야 되고 6연패에 빠져있는 프리블레이즈입니다. 이게 프리블레이즈가 창단해서 첫 시즌 2009-2010 시즌에 8연패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9년 만에 지금 7연패 이상을 할 위기에 빠져 있어요. 프리블레이즈도 연승을 끊어야 되고 하이원도 지금 승점이 필요하고 여기서 뭐 위닝 시리즈 하는 팀은 중위권 이상으로 올라가겠죠? 중요한 시리즈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하이원이 유리하지 않나 싶어요. 이번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오랜만에 좀 안 좋은 흐름을 끊을 수 있을 시리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라인을 분산하는 부분이 조금 많이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리블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분산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다시 지난 사할린전에 뭉쳤는데 그렇게 실효성을 못 봤어요. 그런데 블레이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탑2 라인만 막아버리면은 어떻게 보면 다른 라인에서 좀 기여도는 적은 편입니다. 물론 뭐 하이원도 너희들은 탑2 라인이 강하니까 우리도 탑2 라인에 집중해서 힘싸움을 한번 하자 이런 흐름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만은 이런 흐름으로 나가도 사실 하이원이 조금 더 세지 않나라고 보고요. 지금 러시아 선수 5명과 그다음 뭐 마일럼 선수와 뭐 여러 가지 아리오스 선수 이런 선수도 있고 국내 선수도 조금씩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골리도 사실 두바 골리가 지고는 있지만 그렇게 기량이 나쁘다고는 볼 수 없어요. 상당히 좋은 기량을 선사하고 있는데 블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골텐딩도 지금 흔들흔들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이원이 한 4점 정도는 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예상입니다. 그렇군요. 네, 하이원은 어떻게든 결과를 내야 되는데 프리블레이즈가 절호의 찬스다라고 생각할 것 같고요. 프리블레이즈는 어떻게든 지금 분위기를 반전을 꾀하려면 하이원밖에 그죠? 지금 상대가 없거든요. 잡아야죠. 하이원 입장에서도.
하이원이 그나마 만만한 상대야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예, 쉽지만은 않아 보이고요. 하이원이 뭐 많은 팬분들께서는 예, 저와 같은 바람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4연전에서 어떻게든 승점을 많이 따와서 예, 같이 플레이오프에 안양알라 대면 킬러웨이즈 같이 경쟁하는 모습을 많이 기대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하이원이 일본 원정 4연전에서 몇 점을 가지고 올지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리고 10월 20일, 21일 주말에 우리나라 인천에서 대면 킬러웨일즈와 안양한라의 2연전도 있습니다. 이 2연전이 가장 국내에서는 주목을 받겠죠. 지난 시즌에 1승 2연장승 1 슈다우패 안양한라가 승점 8점으로 우세했는데요. 사실 한 경기 일방적으로 넘어간 것 빼고는 3경기가 연장승부였어요. 치열했습니다. 올 시즌 현재 기준으로 최소 실점 1위 안양한라, 최소 실점 2위 팀 간의 대결이 되겠고 또 그 중심에는 알렉세이 이바노프 골리 현재 95.59% 1위고요. 맷달튼 94.22%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방패 싸움이 또 기대가 되네요. 최근에 각각 크레인즈를 상대로 했는데 안양한라는 5점, 대면 킬러웨일즈는 1점, 좀 상반된 결과를 가져왔던 두 팀의 대결이 됐고요. 대명이 최근에 득점이 안 터져서 공격이 좀 답답한데 리그 최강의 수비력을 자랑하는 한라를 만납니다. 과연 이 한라를 뚫어낼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도 주목이 되는 부분이고요. 대명 역시 이번 한라전을 통해서 올 시즌 홈 첫 승에 도전합니다. 이 시리즈 기대가 되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바텀라인 싸움에서 좀 차이를 만들어내는 팀이 아무래도 좀 더 웃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네요. 물론 지금 1, 2라인의 파워 자체는 양팀 다 사실 거의 비슷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지금 1라인, 2라인 뭐 어쨌든 득점 라인을 구성하고 있는 선수들의 무게감이나 어쨌든 이런 선수들의 물론 지금 대명 선수들 그 외국인 3인방을 포함한 좀 무게가 지금은 좀 좋지 않지만 어쨌든 전반적인 위력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좀 비슷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좀 3, 4라인에서 어떤 팀이 차이를 만들어내느냐 결국 중요한 건 좀 3라인 싸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이 부분에서 좀 이기는 팀이 어떻게 보면 좀 이번 시리즈 위닝 시리즈를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두 팀 다 수비력이 너무나 탄탄한 팀이고 대명이 지긴 지지만 골을 못 넣어서 지는 거지 수비가 펑펑 뚫려서 지는 게임은 없었어요. 이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스코어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좀 저도 좀 많이 기대를 하는 매치업입니다. 이 두 팀의 최근 몇 경기 결과만 보면 이 두 팀이 붙으면 한 2골 넣으면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그렇죠. 분위기인데요. 박김천 PD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5대5 상황에서는 양팀 다 수비력이 너무 좋기 때문에 골이 쉽게 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은 변수가 생기려면 이제 파워플레이인데 안양한라도 그렇고 대명도 그렇고 파워플레이에서 큰 재미가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이죠. 예. 하지만 거기에서 대면 킬러웨이즈가 더 답답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한라는 그래도 빌 토마스가 그렇죠. 터지고 그렇죠. 있는데 그 카드 옵션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안양한라는 뭐 당장 지난 주말 동안에 그런 강력한 모습을 보여줘서 큰 걱정은 안 할 건데 대면 킬러웨이즈가 지금 걱정거리가 많이 산재해 있는 상황에서 얼마만큼 공격진의 변화를 꾀했을까? 저는 이제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 변화를 꾀했을 때 안양한라에게 통할까? 그 부분이 이번 시리즈의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지난 드네요. 크레이지전 2연패 후에 뭔가 처방전을 갖고 나오겠죠? 갖고 나와야죠. 그러니까 나와야만 해요. 그냥 나오면 뭔가 변화는 있을 것 같은데 그 변화가 뭘까가 궁금해요. 그냥 나오면은 결과도 그냥 나오는 거고요. 지금 사실 변화를 하지 않는다면은 비슷한 결과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그러니까 이전 경기들 그쵸. 좀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올 확률이 거의 뭐 확실시 되는 거고. 근데 사실 지금 대명 자체가 시즌 전에 뭐 1위 예상 진짜 우승을 노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경기 수 자체는 좀 적지만 지금의 위치 자체는 정말 이거는 실망스럽다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위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명 입장에서 역으로 말하면은 이번 시리즈 사실 진짜 6점을 따야 선두 경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코칭 스텝에서 조금 이제 공격 라인 조율이라든지 한라의 스타일에 딱 맞춘 그런 좀 맞춤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뭐 작년에 안양에서의 뭐 혈전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인천에서의 그런 경기력을 봤을 때는 시스템 자체는 어쨌든 완벽하게 돌아가기만 한다면 100% 돌아가기만 한다면 한라와 충분히 해볼 만한 전력이다. 그러니까 해볼 만한 것을 보여줬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올해는 선수가 더 좋아졌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어쨌든 대명 입장에서도 전혀 희망이 없는 건 아니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탑 3 팀을 다 만나게 되는 일정이잖아요. 사할린 원정 가서 사할린 만나서 대명이요. 위닝 시리즈를 가져왔고 그 다음에 크레인즈를 상대로 비슷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죠, 결과에서는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왔었고 그럼 이번에 안양한라에서는 여기서 어떻게 보여줘야 자기네들도 우승 경쟁에 뛰어들 수 있는 거고 아니면은 이제 다른 팀들과 마찬가지로 지금 4위, 8위 사이에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상황인데 중요한 길목에 서 있게 된 대명 킬러웨이즈네요. 대명이 좀 더 지금 급한 상황이다 보니까 안양한라는 저는 이번 시리즈 지난 그 크레인즈와 시리즈 보면서 확신이 들었거든요. 여기는 걱정 안 해도 된다. 네. 뭐 저도 비슷한 생각은 아까 그 댓글에 에스와이더맨님인가요? 한라는 한라다.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이 그러니까 어쨌든 결과를 낸단 말이죠. 사할린 가서 뭐 2패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어도 한라는 한라다. 한라 걱정은 바로 하는 게 아니라 하잖아요. 팬분들이 걱정을 안 해도 될 만큼 알아서들 잘한다. 그러니까요. 알아서 안 되는 점 있으면 다음 시리즈 가서 다시 이게 복구돼서 나오고 하는 거를 이번에 보게 돼서 한라 걱정은 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 지금 걱정되는 거는 큰 변화의 기로에 서 있고 지금 이번 시즌의 향방이 어떻게 될지 길목에 서 있는 대명 킬러웨이즈에 초점이 더 가는 건 있네요. 네. 한라의 패트릭 마르티넷 감독이 올 시즌 개막전에 딱 지목을 했었잖아요. 대명이 우승 후보다. 가장 위험적이다. 과연 대명을 만나게 됐는데 마르티넷 감독이 어떤 전략을 선보일까도 궁금해지고요. 박우상 선수가 299경기 기록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시리즈에서 만약에 포인트를 올리면 300경기에 300포인트를 달성하게 되는 그림이 또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문국환 선수도 100포인트에 1포인트 남겨놓고 있습니다. 인천 선악국제빙상장에서 토요일 10월 20일 3시 경기, 21일 일요일도 3시 경기입니다. 온더스포츠에서 생중계 예정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 스포츠 일반 카테고리 다 열려 있고요. 대명 킬러 웨일즈 또 SNS와 홈페이지에서도 연결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진짜 오광식 해설위원 해설 데뷔 이번에 하나요? 드디어 하게 됐고요. 원래는 그러니까 지금 경성고등학교 코치 일이 이제 퍼스트 잡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먼저 스케줄이 따라가는 거고 그래서 이제 한글날 때는 이제 주중이다 보니까 경성고 대관하고 맞물려서 해설 데뷔가 좀 미뤄진 상황이 발생이 됐던 거고 이번에 주말 경기니까 확실하게 오광식 해설이 데뷔를 하게 되고 본인도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 저도 기대 반 걱정 반 준비 반 뭐 여러 가지 얽히고 설켜 있는데요. 주간 리뷰 때 다들 보셨잖아요. 잘 하실 거라 믿고 중계 때는 토마토 이러시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또 하필이면 또 안양하려네요. 상대가. 그래서 그런 게 또 나오면 어떻겠습니까? 뭐 재미만 있으면 되죠.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는 역량 그리고 인맥 모든 것들을 다 총동원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서 재밌게 열심히 온더스포츠 중계에서는 다 필요 없습니다. 저만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잘하고 있으니까요. 네. 오광식 해설위원으로서는 또 특별한 그런 또 중계 방송이 될 것 같은데 또 특별한 일이 오광식 해설위원한테 또 하나 있다고요? 네, 해설 데뷔전은 토요일이고요. 선수로서의 은퇴식이 또 이번 시리즈에 준비가 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은퇴식은 이제 토요일은 아니고 일요일 경기 마치고, 그러니까 시리즈를 모두 마치고 난 뒤에 은퇴식이 진행이 된다고 하고요. 김근호 선수, 그다음에 이동민 선수, 오광식 선수 이렇게 3명의 선수의 은퇴식이 준비가 돼 있다고 합니다. 그때는 뭐 대명 킬러웨이즈 선수들, 안양한라 선수들 모두 같이 자리를 한 가운데 팬들과 함께 은퇴식을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뭐 많이들 찾아오시겠지만 일요일은 특히 경기 끝나고 계속 자리에 남아 계셔서 은퇴식을 또 함께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일요일 날 국가 연주할 때 애국가를 오광식 해설이 부른다고 합니다. 네? 애국가를 부른다고요? 네, 오광식 선수가 노래를 되게 잘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다른 이제 협회 직원분 퍽드랍이 아니고 애국가를 부른다고요? 그 예전에 이제 협회 직원분이 결혼하실 때 그때 축가를 부르는 걸 봤거든요.
현장에서 네. 정말 잘 부르더라고요. 가수처럼 부르더라고요. 아니 노래를 얼마나 잘하시길래 그거를 일요일 날 확인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날은 바쁜 하루죠. 애국가 부르고 또 부랴부랴 올라와서 중계해야 되고 중계 끝나자마자 또 내려가서 은퇴식 해야 되니까 예, 우왕식 예 선수로서의 마지막과 뭐 해설로서의 새 출발 이 두 가지가 모두 담겨 있는 이번 주말 시리즈가 될 것 같네요. 네. 여러 가지로 관심이 가는 시리즈네요. 많은 분들이 현장에 좀 오셔서 같이 보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부득이하게 시간이 안 돼서 뭐 그러시는 분들은 이제 저희 중계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중계를 함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웬만하면은 경기장에 오셔서 잔치 같은 분위기 함께 어우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간 아시아 리그 리뷰 오늘 저녁에 16일 저녁에 제작이 된다고 하니까요. 업로드되면 또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68회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왔네요. 저희 169회 녹음은 다음 주 10월 22일 월요일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페이스북, 유튜브, 홈페이지, 네이버 스포츠, 네이버 TV 통해서 영상 콘텐츠들 많이 봐주시고 또 의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박힘찬 PD, 이현섭 기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김태범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